만달로리안 시리즈가 2년 만에 화려하게 돌아왔습니다. 1시즌이나 2시즌의 첫 에피소드처럼 큰 한방이 있다거나 하진 않았던 에피소드였습니다만 드라마의 내용 자체도 그렇고 오래간만에 못 보던 친구들 얼굴들부터 보여주겠다는 느낌이 강해서 자연스럽게 드라마를 보면서 그래 일단 주인공들 얼굴이나 보자 하며 허들을 낮추게 된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반가운 재회, 이번 에피소드를 짧게 요약하자면 이 정도의 느낌이 되겠습니다. 이번 챕터는 미국 플로리다 행성의 어느 큰 호수 앞에서 성인식을 치르는 만도들로 시작됩니다. 지난번까지만 해도 거대한 고리시설에 거처를 마련하고 있었던 워치의 아이들이지만 어째서인지 이곳으로 거처를 옮긴 모습인데요. 이들이 왜 여기로 본거지를 옮겼는지는 작중에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보는 눈이 많은 도시보다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다시 거처를 옮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병기공, 예전에 공개된 예고편에서도 등장했던 작은 헬멧이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모두가 그로구의 헬멧일 것이라 추측했던 것이 어떤 소년의 것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의 헬멧은 바이저가 크다는 것이 귀여운데요. 병기공이 헬멧을 들고 서서히 밖으로 나오는 장면에는 비질라 가문의 문장과 워치의 아이들 세력의 미소사우루 문양이 같이 깃발에 그려진 채로 나타납니다. 병기공이 어디를 가건 미소사우루 문양을 들고 다녔고 미소사우루의 전설을 이야기하는 등 이들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했는데 아예 그들의 상징 또한 이 미소사우루인가 봅니다. 작품 외적으로 행사의 주인공인 꼬마 소녀는 드라마 북 오브 보바펫에서 터스켄 어린이 역할로 등장했던 동일 아역 배우입니다. 서사적으로 참 안타까운 캐릭터였는데 이렇게라도 다시 보니 반가웠습니다. 디테일적으로는 소년에게 헬멧을 씌울 때 머리카락 때문에 완전히 다치지도 않았는데 쉬익거리면서 감압되는 소리가 나는 것이 조금 킹받긴 했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이 장면에서 비질라 가문의 문장이 식이 시작될 때 보여줬다거나 헬멧의 색이 파즈 비질라의 것과 닮았다는 것, 아이가 위험에 처하자 파즈가 앞장서서 막은 것을 보면 소년이 다름이 아니라 파즈 비질라가 구조한 파운들링이 아니냐는 설입니다. 드라마의 네임드 만달로어인이자 딘자린과 어딘가 라이벌 관계에 있다고 봐도 무방한 그이기에 딘의 뒤를 이어서 파운들링을 입양했다면 언젠가는 그로구와 이 소년이 서로 경쟁하는 장면도 묘사되지 않을까 궁금해집니다. 플로리다의 호숫가에서 요란하게 행사를 진행하니 갑자기 악어가 나타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생명체의 공식 이름은 자막에 의하면 공룡악어라고 하는데 직관적인 이름과 생김새처럼 하는 짓도 악어입니다. 총과 폭탄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악어를 만달로리안들이 처리하지 못하며 애를 쓰는 그 순간 변절자라며 쫓겨났던 딘자린이 돌아와서 악어를 무찌릅니다. 개인적으로는 요 초반부 액션씬이 조금 뜬금없고 잘 정돈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스토리에 큰 영향을 주는 장면은 아니니 그냥 넘어갔습니다. 공룡악어 처치 이후 딘자린은 북 오브 보바펫 때처럼 병기공에게 헬멧을 벗은 일에 대해 참여하고 싶다고 말하며 참여를 할 수 있는 장소인 만달로어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이미 북 오브 보바펫에서 같은 대화를 나누고 만달로어에서 참여하고 오겠다고 말해놓고 다시 돌아와서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와 함께 자와에게서 구매했다는 만달로어 행성의 파편 비슷한 것 또한 만달로어 회복의 증거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치고는 갑작스럽게 보여줘서 다소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 한편 폭격을 얼마나 당하면 행성 지표가 수정화되기까지 했을지 무섭기도 했습니다. 작중에서는 융합폭탄이라는 것을 맞아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같은 종류의 무기가 등장할지 이 무기에 똑같이 당한 행성이 있을지 조금 두렵기까지 한데요. 아무튼 참여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입장을 고수하던 병기공도 딘자린이 가져온 증거와 귀여운 그로구의 얼굴을 한번 보고는 어디 마음대로 해보라며 딘자린을 보냅니다. 그렇게 행성을 떠난 딘자린은 만달로어로 향하기 전에 모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믿음직한 친구들이 있는 네바로 행성으로 떠납니다. 네바로 행성으로 떠나기 전에 딘과 그로구가 잠깐 초공간 도약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초공간 안에 얼핏 거대한 그림자가 보이죠. 우주골의 퍼길들입니다. 가스 형태의 먹이를 먹고 나면 자연적으로 초공간 도약을 할 수 있는 퍼길들은 초기 은하계 역사에서 초공간 도약 여행의 힌트를 제공한 생명체들입니다. 레벨즈 시리즈에서 처음 등장한 친구들을 실사 작품에서 다시 보니 정말 반가운 한편 퍼길들이 납치해간 스론 대제독과 에즈라 브리처의 이야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퍼길들도 실사 모델링을 갖게 된 것은 아닐지, 곧 있을 드라마 아소카에서는 그림자가 아니라 전체적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지 않을지 기대됩니다. 그와는 별개로 우주의 신비, 거대한 생명체들을 자연스럽게 쓱 보여주는 연출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걸 오직 어린 그로구만 잠깐 봤다는 사실도 말이죠. 딘자린이 도착한 네바로 행성은 이 시즌 때보다도 엄청나게 발전해 있었습니다. 네바로는 행성의 뜨거운 화산으로는 물을 데워서 온천 사업을 발전시켰고 행성 위의 소행성에서는 광물 채굴도 이어집니다.
심지어 펄레미안 초공간 항로라는 은하계에서 가장 거대한 초공간 항로와도 연결이 되어서 그야말로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디즈니랜드 부지에 세 번째 스타워즈랜드가 생기게 되면 바투 행성 테마가 아니라 네바로를 재현해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바로의 광장 한복판에는 1시즌 엔딩에서 친구들을 구하고 장렬히 파괴된 IG-11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로구에게 오랜 친구가 기억나냐는 딘자린의 대사가 참 뭉클했는데요. 딘과 그로구가 드로이드를 보며 감상에 잠긴 사이 고위 행정관이라는 거창한 직책명과 란도 칼리시안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옷을 입고 그리프가 나타납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그리프 뒤로는 망토를 잡아주는 작은 드로이드들이 붙어 있었는데 계단을 우당탕탕 내려와서 귀여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장면에서 카라 듄의 행방이 대사 하나로 처리된 점도 웃겼습니다. 본체인 배우 지나 카라노가 본인의 트롤 짓으로 드라마에서 퇴출된 이후 많은 팬들이 우스갯소리로 카라 듄의 생사와 관련된 밈들을 만들었었는데 실제 작품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녀가 신공화국의 정예부대로 차출되어서 증발됐다는 대사는 충분히 웃겼습니다. 딘과 그로구를 환대하는 그리프는 오랜 정을 감안해서 딘에게 보안관 직책도 수행할 겸 네바로에 정착하라며 노른자 땅을 주겠다고 하지만 딘은 정착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만달로어의 광산에서 생명수로 몸을 씻는 것이었죠. 이 시즌 내내 우리의 길이 유일한 길이 아님을 알게 된 그였지만 어린 시절부터 몸담궈온 사이비 조직에서 빠져나오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더 필요한 법인가 봅니다. 한창 심각한 대화가 오가는데 M&M을 먹으면서 회전의자에 재밌어하는 그로구를 뒤로하고 갑자기 누군가가 네바로를 찾아옵니다. 베인이라는 이름의 해적이 네바로의 학교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던 것인데요. 해적왕 고리안 샤드의 부하인 베인은 그리프와 과거에 무언가 연이 있었음을 강조하며 네바로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다소 뜬금없어 보이는 해적 이야기가 올해 방영될 스타워즈 드라마인 스켈레톤 크루의 떡밥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 스켈레톤 크루는 학교 선생님 캐릭터인 주드로와 그의 학생들이 우주를 모험하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들을 위협하는 메인 악당 중 하나가 해적왕 고리안 샤드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스켈레톤 크루 또한 만도버스의 파생작품 중 하나가 될 것이란 소리가 되는데 스타워즈 세계관 최초로 선생님이 주인공이란 작품이란 점에서 컨셉이 워낙 특이한 나머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뜬금없이 나타났다가 괜히 총 맞고 쓰러진 해적들을 뒤로하고 딘자린은 만달로어로 향하는 여정을 앞두고 왜 네바로에 왔는지를 말합니다. 바로 파괴된 IG를 수리해서 모험에 데려가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처음에는 대사를 잘못 들은 줄 알고 그리프와 똑같은 리액션을 했는데 잘못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파괴된 IG를 어떻게 고쳐서 데려가겠다니. 사실 IG 시리즈의 말도 안 되는 생명력은 다른 작품들에서도 이미 묘사된 적이 있었습니다. IG-88의 경우에는 불사신처럼 보일 정도로 수많은 임무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는데요. 하지만 그건 외부의 공격이었고 IG-11은 비상시에 다른 이들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완전히 파괴되려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안된 자폭으로 파괴된 것이었는데 그곳에서 살아남았다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닌지. 그렇게 터졌는데 이렇게 잔해가 많이 남아도 되나 싶은 등 수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최근에 더 거대한 무언가도 이런 식으로 잔해가 남아있었다는 걸 확인한 이후로 더 이상의 생각은 멈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디테일이 아무리 그렇다 쳐도 IG는 마치 로그원의 주인공들처럼 최후까지도 완벽했던 캐릭터였는데 이렇게 되살리면 감동이 사라져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강령술로 살려낸 시체처럼 IG가 바닥을 기는 장면도 잠깐 있었는데 그간의 기억들을 다 잃고 딘을 죽이려 발악하는 모습이 썩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그걸 또 총으로 쏴서 작동 중지시키는 등 특히나 요 근래 스타워즈 작품들에서 드로이드 캐릭터도 하나의 사랑받아 마땅할 캐릭터로 존중을 받는 개체들이 없다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솔로에서 L3가 그랬고 9편에서 3PO도 그랬고 그나마 만도의 IG와 안도르의 B2가 사랑받는 느낌이 들었던 두 친구들이었는데 참 아쉬웠습니다. 딘은 IG를 수리하기 위해서 안젤란 종족들이 운영하는 드로이드 수리점으로 가지만 아무리 드로이드를 잘 다룬다는 그들이라도 IG가 입은 손상은 수리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단 그들은 기억을 담당하는 메모리 장비를 가져오면 수리가 될지도 모른다고 말하죠. 딘의 다음 여정에는 IG 수리라는 서브 퀘스트도 포함된 듯한데요. 심각하게 쪼그리고 앉아있는 딘자린 곁에서 그로구는 IG를 수리하는 안젤란 종족들을 골똘히 쳐다보더니 너무 귀여웠는지 꼭 껴안아줍니다. 불현듯 IG에 관해서 생각이 많아질 때쯤 그로구가 귀여운 짓을 해서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로구가 너무 귀여우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IG의 부속을 되찾고 최종적으로 만달로어로 향하려는 딘이 출발 전에 그로구에게 우주선 내비게이션을 보는 법을 설명해주는 순간 아까 행성 지표에서 당했던 고리안 샤드의 부하 베인이 전투기들을 이끌어
이끌고 딘에게 보복을 하려 합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 멋진 우주선 액션이 펼쳐지는데 스타워즈의 메카닉들을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투기들의 디자인에 눈이 갔습니다. 동일하진 않지만 R-41 스타체이서 기체의 디자인을 토대로 캐논에서 새로 만들어진 기체 같다는 생각이 들던 차에 해적왕 고리안 샤드의 함선을 보고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레전드 세계관 스토리 중에는 해적왕 타이버잔이란 인물이 거대한 흑색의 제국기함 이클립스호를 탈취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같은 해적왕 타이틀을 가진 캐릭터가 이클립스와 비슷하게 생긴 우주선을 타고 나타나서 엄청 놀랐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같은 기체는 아니었고 디자인이 조금 비슷했던 것이었는데요. 디자이너인 라이언 처치 씨의 말에 따르면 과거 현실 세계의 세계대전기의 일부 전함들의 얼룩무늬 위장이 그려진 것에만 레퍼런스가 있을 뿐 디자인 자체는 특별히 어디서 가져온 건 아니라고 합니다. 해적들을 따돌린 딘자리는 IG가 곧바로 수리될 가망이 없자 새로운 동료를 영입하기 위해서 보카탄에게 향합니다. 보카탄은 만달로어 성계 내에 만달로어 행성 바로 옆에 있는 칼레발라 행성에 있었는데 세팅 크리즈와 보카탄의 고향인 칼레발라가 처음으로 영상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만달로어 이야기가 풀리는 것뿐 아니라 그 인근 행성들이 조명된다는 사실이 정말 흥분되었는데요. 분명 도와줄 것이라 여기고 신나게 보카탄을 찾아간 딘자린 앞에는 텅 빈 성 안에 허리에 안 좋은 자세로 앉아있는 보카탄이 전부였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딘자린에게 다크세이버를 가져오지 못하자 기껏 훔친 함선들을 부하들이 타고 용병짓하러 날랐다며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보카탄. 이것 역시 꽤나 중요한 요소 같은데 대사 한 줄로 퉁치기보다는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더라면 어땠을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삐질 대로 삐진 보카탄이었기에 그녀는 당연히 딘자린에게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고 괜히 보카탄을 도와서 다크세이버를 되찾아줬더니 욕만 먹은 억울한 딘자린은 고개를 저으며 그로구와 단둘이 우주선으로 돌아가면서 이번 화는 끝이 납니다. 외전이었던 보바펫 드라마에서 봤던 에피소드가 1화였다면 가슴이 참 두근거렸을 텐데 무슨 이유에서였는진 몰라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본편이 아닌 외전에서 풀어서 참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도르가 보여준 디테일과 시대상 반영이라는 스타워즈의 재미 포인트의 정반대의 극단인 모험과 전설을 토대로 극한의 재미를 보여주고 있는 만달로리안 시리즈인 만큼 조금씩 마음에 들지 않는 점들이 있다고 해서 걱정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시즌 때처럼 신작에 등장할 카메오들의 딘자린과 그로구의 서사를 빼앗기지 않고 다시 1시즌에서처럼 스토리와 우연이 적절히 섞인 많은 사람들을 매료했던 그 작품으로 돌아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화와 더불어서 뭔가 찝찝하고 엉성한 느낌이 나는 것도 같은 만달로리안 시즌3의 2화가 방영되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임팩트가 엄청 강하긴 했는데 이번에도 에피소드가 전체적으로 흥미롭냐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분타이브를 맞이한 타투인 행성과 펠리모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에피소드 1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도 분타이브 클래식이라는 포드레이싱 장면을 통해서 분타절이 언급되었었죠. 이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처음 등장한 타투인 행성의 분타절은 스스로를 신이라고 칭한 분타 더 헛을 기리기 위해서 처음 만들어진 날로 본래는 헛들의 막강한 권력 앞에 노예들이 다시 한번 복종을 맹세한 썩 유쾌하지만은 않은 날입니다. 하지만 드라마 시점에는 헛 종족을 몰아낸 보바펫이 타투인의 권력자로 자리 잡았고 헛들의 영향력이 행성에서 완전히 사라진 만큼 온전히 명절처럼 즐기는 모습입니다. 펠리를 찾아온 딘자리는 IG 수리에 들어갈 부품을 부탁하지만 IG 시리즈의 부속을 만들던 회사는 이미 오래전에 사고로 문을 닫았기 때문에 제 아무리 자와들이라도 구할 수는 없는 것이었죠. 대신 펠리는 R5 시리즈 아스트로맥 드로이드인 R5D4를 여정의 동료로 데려가라며 설득하는데요. 영화 새로운 희망에 처음 등장했던 R5가 드디어 자신만의 모험을 떠날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데에서 제가 주인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IG 시리즈 드로이드와 이 R5의 이야기는 모두 다른 영상에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5 강매의 현장에서 그로구가 말을 떼려고 했습니다. 이미 알아듣는 것은 정말 잘하는 그로구이기 때문에 그걸 말로 토해내기만 하면 정말 수다쟁이일 것 같은데 과연 그로구가 내뱉을 첫 한마디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그로구가 첫 옹알이로 무슨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이전 드라마에서 타투인 행성의 통치자가 된 보바펫 또한 언급이 되지만 이름만 언급이 될 뿐 모습이나 자세한 현재 상황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만달로어 행성의 대기질 분석을 위해서 R5를
우주선에 태운 채 딘자리는 이제 정말로 만달로어 행성으로 떠납니다. 딘자리는 모든 만달로어인의 뿌리이자 베스카 광산이 있는 곳이라며 만달로어 행성을 소개하지만 정작 그가 자란 곳은 그 위성인 콩코디아였고 본인은 만달로어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딘자린이 만달로어에 도착하는 장면은 이번 시즌 막바지나 되어서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연불처럼 우리의 길이다를 외치는 워치의 아이들 세력 딘자린이 이 시즌을 통틀어서 큰 은하계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만달로어인들을 만나고 과연 전통과 계율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지 그 모든 고뇌의 시험대로 등장할 무대가 만달로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 개인적인 기대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만달로어에 빨리 도착했고 스케일에 비해서 웅장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달로어인이라면 자고로 길을 익혀야 한다는 말과 함께 만달로어 성계에 대한 개괄도 함께 언급해줘서 좋았습니다. 동명의 항성과 행성 모두를 갖고 있는 만달로어 성계에는 9개의 행성과 73개의 위성이 자리합니다. 모두 코러산트 행성에서 쫓겨난 타웅 종족이 정착하면서 만달로어 성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만달로어인들이 정착한 만달로어인 구역이나 행성들에 관해서는 다음번 만달로리안의 모든 것 시리즈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 융합탄을 맞고 수정화된 만달로어 행성과 순다리시를 보자니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야 행성민들끼리 규합하고 제국에 저항해볼까 하던 차에 이런 일을 맞이했으니 말이죠. 보카타는 행성이 폭격된 이후 사람이 살지 못하는 이곳에 알마이트라는 토착 원시 종족들이 이주해왔다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폭격으로 인해서 일어난 지각변동으로 고대 타웅 종족의 생존자들이 등장한 것은 아닐지 추측해보기도 했었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이 친구들의 외형이 미소사우루를 닮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미소사우루 특유의 엄니가 양뺨에 나 있는 것이나 파충류를 연상케 하는 외형을 보면 무언가 접점이 있진 않을지 궁금합니다. 알마이트들과 싸움을 벌이는 딘자린은 아직도 다크세이버가 버거운 듯 힘겹게 싸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딘자린에게 다크세이버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얻게 된 고대의 성검이었고 아직 이 검에 대한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느끼거나 이를 다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그에게 이 검을 휘두를 자격이 없다는 듯 엄청난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알마이트와 싸워서 알파이브를 구한 이후 검사 결과 만달로어 행성의 대기가 이미 회복된 상태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만달로어 행성이 저주받아서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워치의 아이들 세력의 주장과 저주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던 보카탄 크리즈의 말 중 어느 쪽이 옳았는지가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만달로어에서 추방된 지 오래되어서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병기공이 어째서 그토록 강경하게 만달로어에는 갈 수 없다고 말했는지 궁금해지는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행성에서 그들만의 새로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병기공은 역사를 잊고 전통만을 고수하는 리더로 보카타는 전통을 잊고 역사만을 바라보는 리더라는 재미난 차이점을 볼 수 있는데 어쩌면 만달로리안의 주요 아이디어는 역사와 전통이 손을 잡는 순간 즉 병기공의 말을 빌리자면 미소사우루가 일어나서 만달로어의 새 시대를 선언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알마이트들을 제압한 딘자린과 그로구는 클론전쟁 시리즈에 나온 만달로어의 지하도시를 탐험합니다. 중간중간 클론전쟁 마지막 시즌의 배경인 것 같은 장소들이 등장했는데 실사작품에서 이 배경들을 보니 기분이 정말 기묘했습니다. 만달로어 행성의 폐허를 모험한다는 내용은 기괴한 돌연변이 괴물들이 왕창 나온다는 점에서 체르노빌 관련 괴담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이상한 거미 탱크가 등장해서 딘자린을 위협하는 존재로 묘사되는데요. 만달로어 행성의 지하에서 만달로어인들의 피를 빨아먹으며 연명하는 무언가인데 도저히 뭘 기획하고 등장시킨 것인지는 아직까지도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파일럿이 탑승하는 기체인 걸 보면 확실히 무언가 목적을 가진 무기 같고 유기체적이라서 고대 만달로어인들이 탔던 바실리스크 전쟁 도마뱀 느낌도 조금 나는데 이게 제국이 심어둔 기계인지 한때 다스몰이 그러했던 것처럼 만달로어 사회 붕괴 이후 또아리를 튼 기계 괴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조종하는 파일럿은 아무리 봐도 그리버스 장군처럼 생겼는데 아마 레전드 세계관 때는 진짜로 이상한 기계들이 많았으니 어디선가 레퍼런스를 따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상한 괴물을 상대로 하는 길고 지루한 액션씬이 끝나고 그로구가 붙잡힌 딘자린을 구하기 위해서 보카탄에게 도와달라고 달려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포스도 쓰고 중간중간 미리 위험도 알아차리고 우주선으로 길도 찾는 용맹한 아기가 다 되어서 이제 말만 하면 다 컸겠다 싶었습니다. 쫓아낸 줄 알았던 딘자린이 돌아온 줄 알고 제대로 혼쭐 내려다가 그로구만 온 모습을 보고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낀 보카탄이 바로 팔 걷어붙이고 만달로어로 향하는 장면을 통해서 만달로리안 시리즈 특유의
아기와 관련되면 어른들이 곧바로 도와주러 움직이는 스토리 전개는 여전히 재밌었습니다. 정치나 역사나 성격으로 마찰을 빚다가도 아기가 사라졌다거나 아기가 부탁하면 바로 표정이 돌변해서 다 함께 손잡고 움직이는 어른 캐릭터들이라니 어딘가 따뜻하면서도 귀여웠습니다. 스파이더 탱크를 상대로 가볍게 보카탄은 딘자리는 버거워했던 다크세이버를 한 손으로 들고 제압합니다. 시리즈에서 보카탄을 밀어주는 것을 보면 이야기의 종장에서 지도자인 만달로어로 등극하는 인물은 리더로 제기한 보카탄이 아닐지 궁금합니다. 중간에 보카탄이 기절했다가 깨어난 딘자린에게 포그 수프를 끓여주길래 놀랐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귀여운 포그가 아니라 스펠링이 다른 음식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음식이라고 하는데 딘자린은 처음 들어본다고 하는데요. 문화도 무엇도 계율 외에는 만달로어인으로서의 역사가 없는 딘자린과 그 모든 정통성을 가졌지만 계율과 전통을 잊으려 노력하는 보카탄 사이의 대비가 재밌었습니다. 보카탄과 딘자린이 생명수로 향하는 장면에서 보카탄의 과거가 더 풀립니다. 그녀는 훌륭한 아버지 아래에서 태어난 언니를 포함해서 두 공주 중 한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만달로어인들을 이끄는 만달로어는 분명 유일 지도자일 텐데 그들 사회에서 엄연히 왕실 가문이 존재했었다는 점은 처음 들어봐서 신기했습니다. 워치의 아이들이 줄줄 외우고 다니는 계율 또한 왕실에서도 읊었던 것이라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만달로어인들 설정은 인기가 많은 것에 비해서 중간중간 빈틈이 많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더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만달로어의 광산, 생명수 앞에서 스타워즈 위키피디아를 읽어주는 보카탄을 뒤로 딘자리는 자신들의 민족의 수천 년의 역사가 집약된 그 장소 앞에서 압도된 듯 잠시 멈춰섰다가 갑옷을 입은 채로 생명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딘자린이 갑자기 망토부터 훌렁훌렁 벗길래 어디까지 벗을지 조금 두려웠는데 다행히 갑옷은 전부 입은 채로 딘자리는 생명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돌연 딘자리는 생각보다 깊었던 생명수 호수 안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놀란 보카탄이 호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까마득하게 깊은 그 심연 속으로 잠수해 그를 건져 올렸는데요. 딘자린을 끌어올리는 보카탄의 눈앞에 무언가 거대한 것이 나타납니다. 이미 7000년 전에 멸종했다고 알려진 전설의 괴수, 이제는 그 두개골만 문양으로 남았다고 여겨진 만달로어인들의 상징, 물속에 잠들어 있던 미소사우르 한 마리가 그 거대한 눈을 뜹니다. 수세기 동안 수많은 만달로어인들이 계율을 외우면서 몸을 담궜던 바로 그 호수 아래에서 이제는 전통을 잊으려 했던 보카탄은 진짜로 살아있는 미소사우르를 마주합니다. 그 장엄한 몸짓 하나만으로 이번 에피소드의 내용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보카탄과 마찬가지로 숨을 헉 들이쉬게 만드는 미소사우르, 과연 병기공이 말했던 고대의 예언은 무엇이고 그 예언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지, 만달로어인들의 새 시대가 어떤 식으로 찾아올지 정말로 궁금해집니다. 영화 미나리를 감독한 정이삭 감독의 만달로리안 시즌3 3화인 전향 에피소드는 섬세하고도 흥미진진한 훌륭한 에피소드였지만 그와 동시에 굳이 이 만달로리안 시리즈에서 보아야 할 내용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짧게 말하자면 좋으면서 별로였던 에피소드였습니다. 안도르를 연상케 하는 정치극은 딘자린과 그로구의 만달로리안 이야기가 아니라 취소된 드라마인 레인저스 오브 뉴 리퍼블릭의 이야기가 본편으로 역수입된 케이스이기 때문인데요. 드라마 북 오브 보바펫이 만달로리안 시즌 2.5가 되었던 것이 연상되는 기획이 다소 기묘했던 에피소드였습니다. 아마도 시즌 3의 스토리 진행을 위해선 레인저스 오브 뉴 리퍼블릭의 스토리가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한편 시퀄 3부작에서도 보지 못했던 신공화국기의 자세한 정세가 가장 대중적인 매체인 영상물로 묘사된 적이 처음인데다가 기존 설정들을 알고 보아도 애매모호한 부분들도 있고 디테일들도 엄청나서 가이드가 꼭 필요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의 만달로리안 시즌3 리뷰는 제3화 전향 에피소드입니다. 우선 이번 화에서 비중이 제일 적었던 드라마의 주인공 보카탄과 딘자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만달로어의 생명수에서 미소사우루를 목격한 두 사람, 하지만 기절해 있었던 딘자린은 괴수를 본 기억이 없었고 오직 자신만이 전설적인 괴물을 봤다는 사실을 깨달은 보카탄은 무슨 일 있었냐는 딘자린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딘자린의 순수하리만치 맹목적인 신앙심을 놀렸던 보카탄이었기에, 그리고 스스로도 믿기지가 않는 존재를 보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찝찝한 마음의 보카탄은 이내 그 사실을 잊고 딘자린과 함께 칼레발라 행성으로 복귀합니다. 그런데 행성에 도착한 순간 돌연 느닷없이 타이 요격기 편대가 등장해 두 사람을 위협하기 시작하는데요. 영화 탑건을 떠오르게 하는 타이 인터셉터와 코모록 전투기의 액션씬은 그야말로 기가 막힌 명장면이었습니다. 이미 클론 전쟁 같은 애니메이션 시리즈나 게임 스쿼드론 등지에서 하물며 영화에서도 박진감 넘치는 도그 파이팅
자체는 본 적이 있었지만 최신 기술력으로 서로 맞붙을 것이라 생각 못한 기체들끼리 도그 파이팅을 벌이는 광경은 역시 장관이었습니다. 타이 요격기의 경우 제다이에 귀환 40주년인 올해 실사매체에서는 영화 이외에 처음으로 묘사되는 것이기에 데뷔 40주년 기념으로 분량을 챙겨준 것인지 재미있는 상상이 들기도 한 한편 타이 전투기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요격기들이 등장하면서 이전보다 더 시대적인 배경이 와닿았고 주인공들이 더 위험한 적과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도 체감이 되었습니다. 코모록 전투기가 공중에서 급회전을 하고 기체의 갖가지 무기들로 타이기들을 제압하는 장면에서 딱 한 가지 감질만 나던 점은 보카탄이 상대하고 있던 이 제국 군벌의 모함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본래 타이 전투기는 초공간 도약이 불가능하기에 모함이 꼭 있어야 하는데 드라마는 전투기 간의 액션에 집중하기 위함이었는지 아니면 나중을 위한 떡밥이었는진 몰라도 그 모함을 안 보여주어서 아쉬웠습니다. 과연 이 어마어마한 양의 타이기들의 주인이 누구일지 혹 출연이 임박한 스론 대제독의 것은 아닐지 개인적으로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제국 군벌들의 이야기를 좋아해서 기대됩니다. 타이 요격기들이 주인공들의 정신을 빼놓은 사이 타이 폭격기 편대 하나가 몰래 보카탄의 칼레발라 성을 터뜨려버립니다. 보카탄은 자신의 눈앞에서 집이 터지는 광경을 보고 분노하는데요. 돌연 홈리스가 된 보카탄은 후퇴하는 폭격기들을 뒤쫓아 응징하려 했지만 제국의 군벌이 보낸 지원기들이 쏟아지면서 후퇴를 해야만 했습니다. 부하들도 떠나고 집도 잃은 보카탄은 갈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멍하게 있는 보카탄에게 딘자리는 일단 자신을 따라와 보라고 하는데요.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사이비 만도들이 자리 잡은 괴물 악어들이 드글거리는 플로리다 행성이었습니다. 딘자리는 자신이 생명수에서 몸을 씻고 왔다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다시 워치의 아이들의 일원이 되었는데 변기공은 옆에 있던 보카탄 또한 생명수에 몸을 담그고 헬멧을 벗은 적이 없다면 원하는 때에 이곳을 떠나기 전까지 자신들의 일원으로 남아있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집도 잃고 동료들도 없어진 보카탄은 유일하게 하나 남은 친구가 사이비인 덕분에 돌연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이비로 전향하게 된 보카탄 이야기를 뒤로하고 이번 에피소드는 또 다른 전향자의 이야기를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신공화국기의 은하계 정세를 묘사하는 데 할애합니다. 예고편 공개 시점에 이미 도시행성의 등장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곳이 어디일지를 추측해보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호스니안 프라임일지 코로산트일지 의견이 갈렸는데 결국 코로산트 행성이었습니다. 익숙한 파워포인트 화면 전환법에서도 알 수 있듯 코로산트가 처음 등장한 장면은 영화 시스의 복수에서 사용된 장면을 재활용한 씬이었는데요. 이후 등장하는 건축물 역시 시스의 복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눈치채셨겠지만 아나킨과 펠퍼틴이 다스 플레이거스 이야기를 나누던 오페라 하우스였습니다. 1시즌 마지막 화에서 주인공들을 도와서 모프 기디온을 체포하는 걸 도와준 퍼싱 박사는 신공화국의 제국 부역자 재사회화 프로젝트인 엠니스티 프로그램을 이수 완료하고 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인생과 연구에 대해서 테드 연설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의 연설 내용 도중에 카미노인들의 클론 기술이 언급된 점은 정말 짜릿했습니다. 현재 동시에 방영 중인 배드배치 시리즈가 카미노인들이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고등 클론 기술이 어떻게 제국 측으로 넘어가서 악용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작품들끼리 접점을 만드는 점이 재밌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이야기는 팔퍼틴 황제의 부활 복선으로 작용할 예정이지만 그 가운데 클론 기술이 만들어낸 다양한 사건 사고들도 조명되고 있습니다. 코러산트의 최상위 의원들이 하는 말은 마치 드라마 안도르를 보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정권이 너무 빠르게 바뀌니까 별 신경 안 쓴다는 의원 하나. 아마 은하계 외곽에서 아무리 피 터지게 싸워도 실제로 코러산트에서는 호의호식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실제로 코러산트는 엔도 전투 이후에 행성 정부 전체가 마치 퍼싱 박사의 엠니스티 프로그램처럼 거대한 재사회화 과정을 거쳐서 제국령에서 훗날 신공화국령이 되었습니다. 다만 소설에서는 코러산트의 재사회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린 것으로 묘사되는데 드라마에서는 5년 정도 걸린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듯합니다. 자세한 건 관련 설정이 더 풀려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면이라는 의미를 지닌 엠니스티 프로그램을 거친 퍼싱 박사는 코러산트 에어택시를 타고 엠니스티 대상자들이 거주하는 거주촌으로 향하는데요. 해당 장면을 비롯해서 이번 화에서는 코러산트에 관한 재미있는 토막 상식들을 많이 제공해줬습니다. 스카이돔 정원, 은하계 박물관, 홀로그램 동물원 등 모두 기존에 있던 설정들인데요. 거기에 행성 전체가 도시인 것을 의미하는 에큐메노폴리스라는 단어도 친절하게 알려주고 코러산트가 은하계 정중앙에 있진 않지만 은하계의 중심으로 불린다거나 코러산트의 요일들을 언급하는 등 말이죠. 아예 이번 화의 코러산트 설정들을 따로 소개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니스티 프로그램의 경우 제국이 쓰던 정신세뇌기를 약하게 틀면 트라우마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테라피 세션을 끝내면 사회로
강제로 재방출되는 구조인 것 같은데요. 퍼싱 박사가 자꾸 제국 물건들을 신공화국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귀를 아프다는 듯 만지는 이유가 기계로 인한 테라피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신공화국의 제국 부역자 제사회와 스토리라인은 소설 알파벳 비행대, 애프터매스 등지에서 한때 제국 부역자였던 이들을 제사회화시켜 은하계의 구성원으로 복귀시킨다는 스토리라인과 맥을 같이 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실제 역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탈나치화나 나치 재판 등의 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스타워즈 속 제국이나 현실 세계나 재판을 확실히 하지 못해서 그 잔존물들이 세상을 흐린다는 것은 아쉬운 공통점이었습니다. 엠니스티 가옥에서 전 제국인들은 제국이라면 이렇게 처리하지 않았을 텐데 신공화국이라서 다행이라며 회포를 푸는데요. 퍼싱 박사가 그중 한 명이었던 일라이아를 기디온의 함선에서 본 적이 있다고 말하자 나머지 장교들은 기디온이 전범재판소로 호송되다가 탈옥했다던가 이미 정신쇠뇌기에 노예가 되었다는 루머들을 말합니다. 이미 기디온의 배우인 지안카를로 에스포시토가 자신의 출연을 암시한 가운데 자신이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한 기디온은 어떻게 신공화국의 손에서 탈옥할 수 있었을까요? 혹 기디온의 더 윗선에 있는 누군가가 도와준 건 아닐까요? 제법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퍼싱 박사는 엠니스티 가옥에서 모프 기디온의 기함에서 함께 일하던 통신장교 일라이아 케인을 만나면서 잠깐 움츠려 들었는데 이내 그리운 제국 전투식량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는 누그러집니다. 일라이아는 나중에 코로산트 행성에 투어를 시켜주겠다고 말하는데요. 그날 밤 퍼싱 박사의 방문 앞에 그가 그리워하던 제국 군용 비스킷이 한 박스 통째로 와있는 의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퍼싱 박사는 이 일에 의아해합니다. 그런데 클론 기술의 정점에서 연구를 하던 퍼싱 박사가 제사회화를 거쳐서 갖게 된 실제 업무는 정작 데이터 아카이브 정리였습니다. 그는 제국 기술들과 정보들을 처리하는 지루한 업무를 이어나가는데요. 배경으로 보이는 수많은 비인간 종족 직원들은 둘째치고 이 장면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바로 몬모스마의 군축 정책을 암시하는 대사였습니다. 퍼싱은 모든 제국 장비들이 좋은 상태이고 실제로도 좋은 곳에 쓸 수 있다고 하지만 담당 장교는 이해는 하지만 그냥 어서 다 파기하는 게 맞다면서 연맹군 함대도 폐기해야 하니 빨리빨리 일하자고 합니다. 몬모스마 최고 수상의 군축 정책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하겠지만 쉽게 말해서 신공화국이 제국 측의 장비뿐 아니라 연맹군의 전투 장비들도 과반수 이상 폐기한 정책이었습니다. 무기를 빼앗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몬모스마의 이런 이상주의 정치가 낳은 현실과의 괴리는 다른 다양한 작품들에서도 언급되었는데 이번 작품에서도 실무자들이 그냥 위에서 까라니까 까라는 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은 제법 연출이 훌륭했습니다. 퍼싱 박사는 업무를 마치고 일라이아와 함께 코로산트의 명소이자 행성에서 유일하게 남은 자연물인 우메이트봉 근처에서 산책을 합니다. 형광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던 두 사람. 우메이트 봉우리도 흥미로웠지만 이 장면의 배경에서 익숙한 음악이 흘러나와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바로 훗날 저항군이 등장하고 그들의 메인 테마로 사용된 음악이었는데요. 친근한 음악을 들려준다는 점은 좋은데 하필 그것이 국가도 아니고 놀이동산의 배경음악이었다는 건 조금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퍼스트 오더에 맞서 싸우는 유일한 군대의 군가처럼 쓰이는 곡인데 그 기원이 놀이동산 테마곡이라고 하면 조금 어이없죠. 이 곡이 세계관 내로 흡수된 임페리얼 마치의 경우처럼 편곡된 버전의 신공화국 국가라는 설정을 붙이던가 하는 식으로 부연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 사람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퍼싱 박사의 연구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이 대목에서 일라이아가 무언가 그의 욕망을 자극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공화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면 계속하면 되지 않느냐며 말이죠. 직전에 코로산트의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했다고 말하면서 제법 엘리트 코스를 밟았음을 암시한 그녀의 본인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일라이아가 계속 부추긴 결과 퍼싱은 결국 연구를 계속하고 싶다며 그녀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데요. 두 사람은 클론전쟁 시리즈에 등장했던 코로산트 열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은 바로 제국의 주력함인 임페리얼 스타디스트로이어들을 철거하는 철거장이었는데요. 인간 시점에서 ISD들을 올려다보는 경험을 영상물에서 해본 적이 깨어난 포스의 초반 장면 이후 처음인 것 같아서 경이로웠던 한편 그것을 드라마에서 보고 있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퍼싱 박사는 스타디스트로이어 내부에서 필요한 연구 기자재들을 쓸어담아 일라이아와 함께 밖으로 나오는데요. 분위기상 예상했듯 모든 건 일라이아의 함정이었고 그녀는 퍼싱 박사가 가져온 장비를 대신 집어들고 그가 체포되도록 내버려둡니다. 이 장면에서 코로산트의 경찰 건쉽도 처음으로 실사화가 되었는데 해당 기체를 디자인하신 이면우 컨셉 아티스트와의 팟캐스트 영상이 채널에 올라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기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퍼싱 박사는 체포된 이후 바로 다시 정신쇠뇌기에 묶입니다. 그리고는 몬칼라마리 종족 담당 장교에게 몬칼라인을 만나면 우리가 꼭 했을 법한 대사 그건 함정이었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욕망을 대신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그런 그를 노려보는 일라이아
일라이아. 그녀는 퍼싱의 치료기 전압을 최고치로 올려버립니다. 제국으로부터 벗어나 이전과 다른 정부임을 알려주려는 강박적인 신공화국과 제국이 뭐가 다른지 생각해보는 장면인가 동시에 일라이아가 정말로 전향한 제사회화가 된 인물이 맞는지, 만일 아니라면 기디온의 탈옥 복선과 어떤 접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살펴볼 것들이 넘쳐났던 에피소드였습니다. 이번 드라마에서 볼 법한 내용이었냐고 물으면 다소 아리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얼떨결에 보게 되긴 했어도 신공화국기의 정세의 묘사 자체는 아주 섬세하고 자세하게 해주어서 깨어난 포스 때부터 한스럽게 외쳤던 제 개인적인 소망이 풀린 것 같아 속은 시원했습니다. 오늘 만달로리안 시즌3의 4화인 고아 에피소드는 만달로리안 시리즈가 슬슬 자신만의 페이스를 되찾아가는 게 보이는 에피소드였습니다. 더 이상 외전 작품의 예고편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시즌 1부터 하려던 이야기를 하는 작품으로 말이죠. 이번 에피소드는 자신들의 은신처에서 무예를 갈고 닦는 만달로어인들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씨름도 하고 총도 쏘고 폭탄도 던지는데 무예라고는 하지만 뭔가 허우적거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엉성한 느낌이 들어서 웃겼습니다. 만달로어인들 중에는 전신을 뒤덮을 정도의 베스카 갑옷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지 스톰트루퍼 갑옷을 조금씩 섞어서 입고 있는 사람들도 보이는데요. 1시즌 당시에도 딘자린이 쇼트루퍼 갑옷을 조금 입고 있었던 것을 보면 제법 재미있는 특징입니다. 딘자린은 그로구를 데려오면서 그로구도 훈련을 할 때가 됐다고 하는데요. 말도 못하고 간신히 걸어다니는 애를 싸우게 시키면서 어린아이라서 걱정해줬더니 알지 못하면 말하지 말라는 딘자린은 학구열에 미친 극성 아버지처럼 보였지만 그로구는 딘자린의 바람에 응하듯 1화에 등장했던 파운들링과 연습용 다트를 이용한 결투에서 무시무시한 포스 점프를 보여주면서 승리를 합니다. 본인도 확신이 서지 않았는지 자꾸 아빠를 돌아보는 그로구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던 포켓몬 밈이 떠올라서 제법 웃겼습니다. 그로구가 포스로 앞뒤로 움직이는 무빙은 요다가 영화에서 보여줬던 움직임과 비슷했던 점도 제법 재미있는 디테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구에게 져서 아쉬워하는 파운들링이 혼자 있는 사이 갑자기 하늘에서 괴물 악어만한 익룡이 날아와서 아이를 잡아갑니다. 물론 만달로어인들이 만달로어 행성에서도 미소사우루와 만나자마자 괴물들을 멸종시키긴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세력도 수가 적고 힘도 충분하지 않아 보이는데 조금은 안전한 행성을 찾는 것이 어떤가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데없이 나타난 익룡이 아이를 납치해가자 딘자린과 파즈비즐라를 비롯한 만달로어인들은 제트팩으로 익룡을 뒤쫓지만 제트팩들은 장거리 비행용 장비가 아니었기에 그들은 중간에 추적을 멈춰야만 했는데요. 뒤늦게 코모록 전투기를 몰고 출발한 보카탄이 끝까지 괴물을 추격하면서 아이가 납치된 괴물의 둥지 위치는 파악됩니다. 지난 3화 리뷰에서 언급하지 못했지만 딘자린의 나부 전투기가 타이 요격기들과 싸우는 장면에서 배트맨 영화의 오마주가 들어갔던 것처럼 이번 에피소드에서 노을 너머로 보카탄이 전투기로 괴물을 추격하는 장면은 영화 지옥의 묵시록의 오마주였는데요. 깨어난 포스에서도 타이 전투기들을 이용해서 비슷한 장면을 연출했을 때 장면이 너무 아름다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기억에 많이 남았던 장면이었습니다. 둥지의 위치를 확보한 보카탄은 곧바로 워치 아이들의 본거지로 돌아와 브리핑을 하는데요. 둥지 근처까지만 전투기를 타고 괴물이 눈치채기 전에 조용히 암벽을 등반해서 아이를 구조해온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보카탄은 타고난 지휘력으로 만달로어인들을 지휘하는데 공주 출신의 데스워치의 부관직도 수행했었고 이후에는 만달로어 저항군과 모든 만달로어인들의 지도자이기도 했던 한평생 지휘관으로서 한 보카탄의 삶의 내공이 보이기도 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이번 장면에서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은 병기공이 언급한 비명매였습니다. 만도아어로 자이가라라고 불리는 비명매는 만달로어 행성 토착의 육식성 조류인데 이름도 시사하듯 비명소리가 독특한 포식자인지라 만달로어인들 사이에서는 미소사우루와 더불어 중요한 아이콘으로 통했습니다. 특히 비즐라 가문이 가문의 문장으로 비명매 로고를 썼으며 비즐라 가문의 토르 비즐라가 만든 데스워치 또한 비명매를 로고로 사용했습니다. 만달로리안 시즌 1의 회상 장면이나 이번 시즌의 비명매 훈련팀 팀원들 또한 어깨 견갑에 비명매의 로고를 그려넣은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과 떠나자 어린 그로구는 병기공과 함께 기지에 남아있어야만 했습니다. 혼자 남아있는 것이 제법 딱했는지 병기공은 생각보다 따뜻하게 그로구를 대해주며 그로구에게 부유판을 만들어주는데요. 지금까지는
병기공이 강경하기만 한 사람으로 느껴졌는데 이런 인간적인 면모들을 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서 신기했습니다. 병기공이 그로구의 몸통만한 원형의 갑옷을 만들어주면서 그로구가 캡틴 그로구가 되는 장면에서는 이번 화의 주요 볼거리인 그로구의 과거 회상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해당 장면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에서 실컷 했으니 여기서도 했던 말을 또 반복하진 않겠지만 켈러런 백의 등장은 정말로 전율이 돋던 장면이었습니다. 켈러런은 이번 에피소드를 볼 때만 하더라도 얼굴만 알고 있었지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진 않았던 캐릭터였기 때문에 처음으로 기존에 등장했던 캐릭터를 보면서도 스타워즈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처럼 놀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로구의 회상 장면은 메카닉 덕후에게 도파민 과다 분비를 유발한 장면이었습니다. 2023년에 누비안 요트와 라티건쉽 2인승 바크스피더의 V윙 요격기를 실사 매체에서 보다니 기절한 줄 알았는데요. 다만 굉장히 분노할 만한 점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드라마 마지막 장면의 컨셉 아트에 등장한 베나터급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공화국 함선을 실사로 볼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다니 정말 너무 분해서 슬펐습니다. 입이 떡 벌어지는 그로구의 과거 이야기가 끝이 나고 다시 아이를 구조하려는 만달로어인들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들 일행은 밤이 찾아오자 아침에 아이를 구하기 전까지 잠시 쉬자고 하는데요. 절대로 헬멧을 벗지 못하는 워치 아이들 만달로어인들이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끼니를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했는데 각자 도시락 하나씩 싸들고 허허벌판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밥을 먹는 게 너무 웃겼습니다. 그걸 어이없게 바라보는 보카탄의 시선도 너무 웃겼고 말이죠. 그냥 다 같이 뒤돌아서 밥 먹어도 될 텐데 굳이 춥게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어른들의 고군분투 덕분에 파지비즐라가 아들로 책임지고 있는 고아 라그나는 안전하게 구조되었고 구조팀은 라그나뿐 아니라 새로운 고아들인 거대 익룡 새끼 3마리까지 은신처로 데려옵니다. 자기들 먹고 살기도 힘들어 보이는데 한창 자랄 시기에 익룡 새끼들은 어떻게 먹여 살릴지 어이없긴 한데 나중에 왕좌의 게임처럼 만달로어인들이 익룡을 타고 전장을 누빌 것 같아서 정말 기대됩니다. 어쩌면 만달로어 행성에 있는 마지막 미소사우루스 공략에 익룡들이 사용될지도 모르겠네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장면은 보카탄과 병기공 사이의 대화였습니다. 병기공은 보카탄이 가장 명예로운 계율인 고아 구조를 해냈다며 가문과 만달로어인들의 명예를 드높였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데요. 보카탄은 아이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떨어진 자신의 견갑을 새로 달아달라고 병기공에게 부탁하면서 그 견갑에 미소사우루의 문양을 달아달라고 합니다. 한쪽에는 나이트아울의 문양을, 다른 한쪽에는 미소사우루의 문양을 달면서 두 개의 조직을 기리는 갑옷을 입은 보카탄. 그녀는 병기공에게 만달로어에서 살아있는 미소사우루를 보았다고 고백했지만 병기공은 크게 동요하는 모습 없이 그녀가 종교적인 경험을 한 정도로 받아들이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만달로리안이라는 드라마의 제목이 딘자린에서 그로구로 그리고 다른 만달로리안들로 확장되는 기념비적인 에피소드였습니다. 이 시즌에서 바랐지만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쉬웠던 이야기가 이번 시즌에서 전개된 것 같아서 다시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만달로리안 시즌3의 5화 에피소드 해적은 1시즌 이후로 느껴본 적 없는 두근거림을 제게 선사해 주었습니다. 어쩌다가 1시즌에서 이 시리즈에 반하게 되었는지 매주 두근거리는 가슴과 함께 새 에피소드를 기다리게 했는지 말이죠. 에피소드를 보는 내내 다른 잡념 하나도 없이 행복감을 느낀 화는 이번이 아주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이번 화는 한창 개발 붐이 일어난 네바로 행성에서 시작됩니다. 열심히 도시 개발을 추진 중이던 고위 행정관 그리프 카가는 건축가들 과 의논 중이었는데요. 그런 그들 뒤로 갑자기 도시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을 위로 드리워지는 거대한 그림자 1화에 등장했던 해적왕 고리안 샤드의 기함이 나타난 것입니다. 돌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리프는 돈을 주어서 쫓아내면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차분하게 대처를 하는데요. 고리안 샤드는 그리프가 네바로 행성의 현상금 길드마스터일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지라 처음에는 이야기가 이성적으로 흘러가나 싶었지만 역사적으로 스타워즈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중요해왔던 문제, 누가 먼저 쏘았느냐로 말이 흘러가면서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고리안 샤드가 마을에 함포를 발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었죠. 이 장면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대사가 등장합니다. 그리프는 신공화국의 스핀워드 순찰대가 네바로를 자주 지나간다고 말하자 해적왕은 코웃음을 치면서 신공화국은 해적연합으로부터 중부나 미드림도 보호하지 못한다고 비웃는데요. 디즈니 플러스의 자막으로는 해적연합이라 번역되긴 했지만 작중에서는
영어로 파이럿 네이션이라고 불리기에 연합보다는 해적 국가에 가까워 보이는 이 집단은 확실하진 않지만 신공화국기에 야생우주 인근을 돌며 해적들의 국가라 불린 마라카바냐 자유군정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해적 여제 엘리오디 마라카바냐가 이끄는 이 해적단은 굉장히 골 때리는 집단인데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은 슈퍼스타 디스트로이어를 비롯한 휘하 함대를 대동한 움직이는 해적들의 나라였다는 정도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가는 해적왕이 마을에 무차별 폭격을 시작하자 시민들을 대피시키면서 한편으로는 급히 신공화국에 구조 요청을 합니다. 과거에 연이 있었던 신공화국의 파일럿 카슨테바 대위에게 구조 신호를 보낸 카가는 폭격이 머리 위로 떨어지는 가운데에도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직접 발로 뛰기 시작합니다. 네바로가 처참하게 파괴되는 동안 이야기는 굉장히 가슴 두근거리게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바로 신공화국 순찰 때의 전초기지 아델피 기지인데요. 아델피 기지는 지난 1시즌과 2시즌에서 언급되기도 했고 해당 시즌들에 등장했던 신공화국 파일럿 캐릭터들의 본부이기도 한 곳인데요. 형형색색의 X윙들과 Y윙드로 구성된 아델피 기지는 말이 좋아서 신공화국의 전초기지지 노후된 기지의 모습이나 시설들을 보면 아득히 먼 옛날부터 반군연맹의 전초기지로 쓰인 기지 같다는 인상이 많이 풍겼습니다. 대부분의 파일럿들 역시 반군연맹 측의 주황색 점프슈트를 입고 말이죠. 다만 오래됐을지언정 노후되거나 무뎌졌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제국군 트루퍼들의 헬멧과 드로이드로 장식된 파일럿바에 앉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에이스들이란 느낌이 강하게 들었으니 말이죠. 카슨 테바 대위 곁에 1시즌에도 카메오로 등장했던 드라마 감독들인 데이브 필로니와 데보라 차우, 릭 파무유와 세 사람도 앉아있어서 제법 재밌었습니다. 파일럿들이 편안하게 쉬고 있는 가운데 테바 대위에게 그리프의 구조 요청이 들어오는데요. 갑자기 나타난 캐릭터 때문에 그만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가라제 모렐리오스가 처음으로 실사화되어 등장했던 것이었죠. 오더의 몰락에서도 등장했던 라사 종족 출신인 잽은 반란군 애니메이션 시리즈에서 고스트 오 대원들의 근육 포지션을 맡고 있던 캐릭터인데요. 처음에는 그냥 라삿 캐릭터인가 보다 했지만 그가 입을 여는 순간 그 익숙한 목소리에 잽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레벨즈 이후를 다루는 소설 알파벳 비행대나 게임 스쿼드론 등지에서 신공화국의 장군이 된 헤라 신둘라는 고스트오의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사실에 슬퍼하는 장면이 있었을 정도로 고스트 팀원들은 전쟁이 끝나고 각자 자신만의 길을 택했는데요. 잽은 칼러스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조종을 잘하는 것도 아니면서 파일럿으로 아델피 기지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의외였던 것과 별개로 실사화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비앙 케노비 드라마에 등장했던 그랜드 인퀴지터나 다섯 번째 형제만 불쌍해집니다. 정말로 드라마 아소카가 가까워졌다는 것이 실감나서 어서 빨리 반란군 시리즈 가족들의 다음 챕터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코러산트에 가서 직접 지원을 요청하라고 말한 잽의 조언에 따라 테바 대위는 신공화국 장교인 터틀 대령의 사무실로 쳐들어가 네바로 행성을 비롯한 은하계 외곽에서 벌어지는 흉흉한 사고들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빠르게 잘 풀렸다면 괜히 이 대령의 이름이 터틀이 아니었겠죠. 터틀 대령은 네바로 사건을 지켜볼 순 없는 노릇이지만 이미 밀린 업무가 산더미 같은 데다가 신공화국 가맹국들의 지원 요청도 끊이지 않는 상황에 난데없는 군축으로 병력은 너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답답하기만 한 터틀 대령에게 테바 대위는 범죄 조직들과 늘어나는 제국 잔당 목격담들이 서로 연관이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하는데 실제로 퍼스트 오더는 범죄 조직들을 이용해서 외곽 은하에서 자원을 흡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터틀 대령 아래에서 신공화국 행정을 방해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라이아 케인이 침략당하게 내버려둠으로써 네바로가 신공화국의 가맹국이 되도록 유도하자고 말하면서 테바 대위의 요청은 사실상 무시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엔도전2 이후에 이런 흉흉한 소문들을 다루기에는 신공화국의 순찰대 쇼만큼이나 흥미진진한 작품이 없었을 텐데 이걸 단독 쇼로 보지 못하고 만달로리안 시리즈 안에서 조금씩 보아야 한다는 점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테바 대위는 답답한 마음에 곧바로 지원군을 찾아서 만달로어인들이 숨어있는 행성을 찾아갑니다. 후미진 행성에서 괴물들이랑 사이좋게 살고 있었던 만달로어인들은 돌연 신공화국의 파일럿이 나타나자 경계심 많은 고양이들처럼 그를 위협하는데요. 그와 구면인 딘자린이 대체 여길 어떻게 찾았냐고 묻자 그는 오랜 반군 동지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지난번 알파이브의 생애 이야기에서 중간에 알파이브가 반군 연맹에서 복무한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죠. 그 설정을 반영해서 테바 대위는 알파이브와 교신해 그리프의 지인인 딘자린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테바 대위가 가져온 중대한 사항에 딘자리는 만달로어인들을 한자리에 소집하여 네바로를 돕자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만달로어인들이 마이크 대신에 병기공의 망치를 들고 있는 건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을 때 끼어들면 내리치라고 있는 건 아닐지 궁금해하던 찰나 파즈 비질라가 일어납니다. 파즈는 지난 1시즌 당시에 그들을 적대시한 네바로의 시민들과 행성을 위해서 왜 자신들이 또다시 희생해야 하느냐고 다른 이들에게 물으면서 딘자린의 주장에 반대하는 것처럼 말을 해나가는데요. 그 순간 파즈는 자신들이 만달로어인인 이상 자신의 아들과 부족을 위해 움직인 보카탄과 딘자린이 미래를 위해서 싸우자고 말한 이상 자신은 그 미래를 위해서 싸워보겠다면서 든든하게 지원을 하고 결국 모든 만달로어인들은 네바로 행성을 돕기로 결정합니다. 스타워즈 에피소드 1에서 노예였던 어린 아나킨 스카이워커는 은하계 사람들은 왜 서로를 돕지 않느냐고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은하계는 그 대가를 치렀고 사람들은 변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은하계 시민들의 모습은 보기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만달로어인들은 보카탄의 지휘하에 딘자린의 나부 전투기와 보카탄의 코모록 전투기 하나만으로 해적왕 고리안 샤드의 퀴뮬러스급 해적선과 다수의 스너파이터들을 제압해야 했는데요. 딘자린의 시선 분산과 정예 만달로어인 전사들의 대활약으로 고리안 샤드는 자신의 우주선과 함께 침몰하고 그의 부관인 베이는 선장을 버리고 도주하면서 네바로는 해방됩니다. 만달로어인들 개개인은 걸어다니는 전투정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그들의 전투력은 은하계에서 제일 가는 이들인데 그런 만달로어인들의 기량이 지난 에피소드들에서처럼 허우적거리거나 흐느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100% 뿜어져 나왔던 전투씬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주 왕도적인 권선징악 엔딩이지만 만달로리안이 보여주는 스토리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악당들이 꽁무니를 빼고 만달로어인들과 네바로의 시민들은 다시 평화를 되찾습니다. 거기에 그리프는 서쪽 용암지대에서 네바로의 불록 협곡까지의 땅을 만달로어인들에게 양도하겠다고 말하면서 새로운 공존의 시대를 선언하는데요. 여기서 언급된 불록 협곡의 이름은 지난 2020년에 세상을 떠난 보바펫의 원조 배우인 제레미 블록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기에 더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만달로리안 보바펫이 타투인에서 영웅으로 칭송받았던 것처럼 네바로에서도 역시 만달로어인들은 귀인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홀로 하수구의 재련소 앞에 서 있던 병기공은 조용히 보카탄을 부르는데요. 그녀는 한때 만달로어의 대재련소에 가본 적이 있었다며 수많은 망치들의 노래로 가득 찼던 그곳은 웅장하고 화려했다고 말합니다. 그에 비해 단촐하긴 하지만 이 재련소 또한 똑같이 재련소이고 목적도 같다고 말하는 병기공. 보카탄에게 헬멧을 벗으라 말한 그녀는 두 재련소들이 생김새는 다를지언정 모두 공통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도구인 것처럼 만달로어인들도 이제는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다시 하나로 뭉칠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병기공으로부터 먼저 나올 줄은 전혀 몰랐는데요. 새로운 시대의 사자인 미소사우루가 나타났으니 만달로어인들은 서로 뭉쳐야 하고 그를 위해서 양 세계를 모두 경험한 보카탄이 두 세력 모두를 거닐며 모든 민족을 하나로 다시 통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부족을 하나로 규합하고 만달로어를 되찾아야만 한다. 은하계 각지에 뿔뿔이 흩어진 모든 만달로어인 세력이 새로운 시대 앞에 하나로 통합될 날이 다가왔습니다. 과연 보카탄은 그들 모두를 하나의 세력으로 재규합하고 그들의 고향을 탈환하여 영광스러운 문명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그런 의문이 들려던 찰나 쿠키 영상 하나가 재생됩니다. 자신의 전투기를 타고 무언가를 쫓는 카슨 테바 대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그는 파괴된 제국군의 람다 왕복정을 발견합니다. 해당 왕복정은 모프 기디온을 싣고 있던 우주선이었는데요. 기디온급의 전범이 재판장에 서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이유나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신공화국 정부의 무능함에 테바 대위는 한탄하면서 현장에서 시신들과 함께 베스카 강철의 흔적을 찾아냅니다. 만달로어의 강철이 파괴된 기디온의 왕복정에서 발견된 진정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워치의 아이들이 아닌 다른 만달로어인들이 기디온을 빼내서 고향을 파괴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던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스론의 수하였던 모건 엘스베스의 베스카 창처럼 베스카 무기로 무장한 제국 세력이 기디온을 빼낸 것일까요? 만달로리안 시리즈는 궁금증에 궁금증을 낳은 가운데 아직도 3개의 에피소드를 더 선보일 예정입니다. 만달로리안 시즌3의 6화인 청부업자는 이야기가 조금 쉬어가기도 하고 주된 내용상으로도 다소 뜬금없는 에피소드였지만 그럼에도 브라이스 달라스 하워드 감독의 SF 영화 마니아들을 위한 천재적인 종합선물 세트였단 점에서 너무 마음에 들었던 에피소드이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는 작은 에피소드 하나로 시작합니다. 쿼렌 종족 함장과 눈이 맞아서 달아난 귀족 몬칼라마리인을 되찾는 일을 한때 보카탄크리즈 휘하에 있었던 엑스 우브스의 만달로어인 함대가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몬칼라마리인들과 같은 행성을 공유하면서도 오랜 세월 그들과 적대시했던 쿼렌 종족이 마침내 이 정도의 종족 간의 평화를 이룩했다는 사실이 제법 뿌듯했습니다. 몬칼라마리 디자인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쿼렌들만의 우주선 디자인도 마음에 들었고 말이죠. 여담이지만 몬칼라마리 귀족 역할은 배우 톰 홀랜드의 동생인 해리 홀랜드였다고 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을 연상케 하는 에피소드가 끝난 뒤 드라마는 만달로어인들을 규합하기 위해서 우선 자신의 부하들을 뒤쫓아 플레지어 15 행성으로 도착한 딘자린과 보카탄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예고편에서 이 행성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는 만달로어 행성 특유의 바이오돔 도시가 등장해서 만달로어 권역의 행성일 줄 알았는데 그와 완전히 무관한 새 행성이라서 당황했습니다. 우브스는 기디온의 기함이었던 아퀴텐츠 순양함을 비롯해서 고잔티 순양함 몇 척과 코모록 전투기들로 구성된 중소규모 함대로 보아도 꽤 전력이 상당한 부대를 이끌고 독립행성인 이곳에 용병 보안부대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름부터 기묘한 플레지어 15는 많은 세력의 재프로그래밍한 드로이드들을 이용해서 사회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스톰트루퍼들은 헬멧을 벗고 경비원으로 서 있고 온갖 동물이며 외계 종족들이 모여서 만찬을 하고 있는 자리 상석에 앉아있는 저 사람은 잭 블랙의 리조였습니다. 내가 지금 스타워즈에서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서 보고 있는지 어안이 벙벙하던 그때 봄바디어라는 우스꽝스러운 이름을 가진 잭 블랙이 입을 엽니다. 그는 신공화국의 엠니스티 프로그램을 이수한 전직 제국군 장교로 한때 제국의 통치를 받았던 플레지어 15의 공작과 사랑에 빠져서 이곳을 새로운 유토피아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전체적으로 사랑으로 다시 재건되고 있는 은하계를 비춥니다. 몬칼라마리인과 쿼렌 종족, 제국군 출신의 캡틴 봄바디어와 여공작, 그 얼마나 어이없고 예상치 못한 사람들의 조합들일지라도 이 거대한 은하계는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보듬어가고 있었습니다. 봄바디어 대위는 그가 행성 재건 목적으로 재프로그래밍한 온갖 드로이드들이 요즘 들어서 하나둘 오작동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보카탄과 딘자린에게 자신들을 도와 이 드로이드 문제를 해결해준다면 기꺼이 만달로어인들의 함대로 안내해주겠다고 말을 하는데요. 한운수 없이 동의한 두 만달로어인들은 플레지어 15의 중앙통제실로 가서 보안국장인 헬게이트 국장을 만납니다. 헬게이트 국장은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영화인 백투더퓨처에서 브라운 박사를 연기한 크리스토퍼 로이드 씨였는데요. 드라마 방영 전부터 카메오로 출연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기에 어떤 배역일지 궁금했는데 드디어 진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클론 전쟁 시리즈에 등장했던 99와 헬게이트 국장의 외모가 많이 닮아서 신기하다는 이야기도 나와서 재밌었습니다. 전투 목적의 드로이드들을 선한 목적으로 재프로그래밍하여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당장 만달로리안 시즌 1에서도 등장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로그원에서 K2가 그러했고 클론 전쟁 시리즈에서도 자주 등장했던 이야기들인지라 스타워즈가 드로이드 이야기도 이렇게 챙겨주는 게 고마웠던 한편 유사 지성체들인 이들이 주권을 가지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이유도 궁금해서 최근에 스타워즈 코믹스 쪽에서 발표된 드로이드 반란 이벤트에서 언급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헬게이트 국장이 CCTV 속 드로이드 오작동 사례들을 보여주는 장면은 영화 로보캅의 오마주였습니다. 두 작품 모두에서 비디오 녹화 안의 로봇들은 오작동하여서 사람들을 위협했는데요. 국장은 두 사람에게 원인을 찾을 때까지 불량 드로이드들을 찾아서 처리해달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행성의 드로이드 재프로그래밍을 담당하는 기술진인 어그노트 종족을 찾아가 원인을 묻지만 어그노트 종족은 자신들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까닭이 있다고 힌트를 줄 뿐입니다. 어그노트들의 힌트를 따라간 두 사람은 화물 하역장에 도착합니다. B1 드로이드의 지휘하에 B2 드로이드들이 화물을 옮기고 있었는데요. 실사 작품에서 다시 프리퀄 드로이드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 귀여운 목소리를 가진 친구들이 전투 목적이 아닌 데에 사용되어서 더더욱 귀여웠던 것 같은데요. 클론 전쟁기에 가족을 전투 드로이드들에 잃은 딘자리는 괜히 드로이드들을 발로 하나씩 차보다가 문제의 드로이드를 우연히 발견합니다. 이 장면 역시 영화 아이로봇의 오마주로 해당 영화에서도 윌 스미스가 연기한 주인공은 불량 로봇을 찾기 위해서 괜히 발로 차보다가 우연히 문제 로봇을 발견하는데요. 영화 아이로봇 외에도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테스트 영상도 떠올라서 재밌었습니다. 다만 이 장면에서 딘자린이 드로이드에 대한 혐오를 숨기지 않고 내비쳐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의 드로이드에 대한 혐오 자체는 많이 줄었지만 부모를 죽인 바로 그 기종들인 B 시리즈 드로이드들을 본 것이었기에 그 앞에서는 화를 숨기지 못하는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백투더퓨처와 로보캅, 아이로봇을 거친 에피소드는
이제 블레이드 러너로 돌아갑니다. 마치 블레이드 러너에 등장했던 레플리컨트 추격전처럼 두 사람은 문제의 드로이드를 뒤쫓아 사살하는데요. 백투더퓨처는 배우의 카메오니까 그렇다 치고 다른 나머지 작품들 모두 인간과 유사하지만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존재들의 존재 목적을 다루는 작품들이기에 이번 에피소드와도 연관점이 많아서 재밌었습니다. 클론전쟁 시리즈에서는 느릿느릿하던 B2 드로이드가 무서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도망가는 것을 막은 두 사람은 그 드로이드에서 수상한 단서인 드로이드 술집명을 발견합니다. 새로운 희망의 정반대의 상황에서 두 유기체들은 드로이드들만이 출입 가능한 술집에 들어가 어색한 상황과 마주하는데 딘자리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하며 바텐더 드로이드에게 자료를 내놓을 것을 명령합니다. 이 대목에서는 앞서 말했던 이유와 비슷하게 그의 태도에 대해서 아쉬운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그노트들에게는 자신이 배운 그대로 다가가면서 정작 어그노트 쿠일 영감이 알려준 드로이드는 프로그래밍에 따를 뿐이라는 교훈은 잊은 것일까요? 딘자린의 이런 태도에도 불구하고 바에 모인 드로이드들은 그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그들의 목적은 사람들을 돕는 것이니까요. 청소를 돕건 통역을 돕건 전투를 돕건 말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 가치가 인간으로 대체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프리퀄 3부작과 클래식 3부작 사이의 작품들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내러티브에 가슴이 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클론 병사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으니 말이죠. 클론들의 정반대에 있던 드로이드들의 입장에서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가슴이 착잡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명도 짧고 원하는 것도 적은 인간들이 만든 자신은 세상에 더 오래 남아서 쓸모가 있고 싶다고 창조주들에게 이런 보답이라도 하고 싶다고 말하는 드로이드들. 보면 볼수록 L3가 옳았고 이런 고등적인 사고를 독자적으로 해내는 드로이드들에게도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만 들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드로이드들의 도움을 받아서 바에서 드로이드들에게 건네주는 윤활제인 네펜테에 나노 드로이드들이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배후에 헬게이트 국장이 있었다는 딱히 놀랍지는 않은 진실을 알게 되죠. 브라운 박사님은 결국 두 만달로어인들에 의해서 백투더퓨처에서 보여주었던 특유의 우스꽝스러운 포즈로 제압되는데요. 그가 범죄를 저지른 까닭을 말하는 장면에서는 제법 재미있는 대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부패한 공화국에도 제국에도 지금도 항복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과거에 분립하였냐고 묻는 보카탄에게 그는 분립하는 멸칭이라며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두쿠백작은 선구자였다고 말을 하는데요. 시스의 계략에 의한 것이긴 했어도 중앙정부의 부패에 분노하여 들고 일어선 첫 반란인 분리주의 운동의 지지자라면 공화국의 후예인 제국도 혐오했을 테고 제국 출신이었던 봄바디어가 이 행성에 나타났을 때도 그를 증오했을 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쿠백작의 운동이 다른 은하계 시민들의 입에서 이런 식으로 언급되니 참 신기했습니다. 거기에 드로이드를 이용해서 정부에 반발해보겠다는 아이디어 자체도 너무나도 분리파 지지자가 할 법한 생각이라 재밌었습니다. 체포된 헬게이트 국장이 이송되면서 행성의 공작은 이렇게 큰 은하계에서 용서의 여지는 없는 것이냐며 한탄을 합니다. 리뷰 초반에서도 언급했듯 이번 에피소드의 핵심 메시지죠. 다만 정의가 확실하게 세워지고 나서 용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신공화국처럼 여기저기에 사면 쿠폰을 뿌려주는 정부가 들어선 은하계에서는 조금 위험한 발상은 아닐지도 걱정이 들었습니다. 보카탄과 딘자리는 드로이드 사건을 해결한 덕분에 만달로어를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신공화국의 청원까지 해주겠다는 약속, 플레지어 15의 열쇠, 그리고 그로구를 그들 행성의 고대 기사단 일원으로 임명까지 받는 등 딱히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온갖 선물을 받습니다. 정신없는 하루를 뒤로하고 둘은 드디어 엑스 우브스의 만달로어인 함대를 마주하는데요. 가까이서 보니 역시나 규모가 상당한 함대였습니다. 어이없게 함대를 빼앗겼던 보카타는 쫄리는 거 없으면 결투를 통해서 다시 함대 지휘권을 가리자고 말했고 우브스는 당연하게도 엄청 두들겨 맞고는 금방 패배합니다. 조형 캐릭터 치고는 보카탄을 상대로 이 정도 분량을 뽑았으면 저는 성공이라고 하곤 싶습니다. 패배한 우브스는 보카탄이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며 딘자린에게서 다크세이버도 되찾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자신으로 이러느냐고 묻는데요. 보카탄은 동족끼리 싸우는 건 지긋지긋하다고 함께 있을 때 비로소 만달로어인들은 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우브스는 다시 한번 딘자린을 향해서 우매한 광신도가 다크세이버를 갖고 있다고 그는 순수 만달로어의 혈통도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만달로어인들에게 순수 혈통이랄 것도 없는데 자기도 타웅 종족이 아니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던 그때 보카탄이 나서서 딘자린을 만달로어인으로 인정해줍니다. 분파의 분파 출신 만달로어인이었던 딘자린이었기에 다른 민족원에게 자신의 민족 정체성을 인정받은 것은 의미가 꽤 큰 장면이었는데요. 상당히 울림이 있는 대사는 안타깝게도 다음 대사에 묻혀버립니다. 마치 해리포터 세계관의 딱총나무 지팡이를 다루기라도 하듯
딘자리는 나를 이긴 적을 이긴 보카탄이야말로 다크세이버의 주인이고 이것이야말로 납득할 만한 논리가 아니냐고 나선 것이죠. 이게 무슨 헛소린가 싶은 순간 몸이 좋으면 머리가 고생할 일 없음을 민족의 아이덴티티로 삼은 단순한 만달로어인들은 금세 이 논리에 감탄하고 납득을 해버립니다. 첫 등장부터 후계자라는 이름의 에피소드로 실사작품에 데뷔한 보카탄이었기에 그녀가 다크세이버를 되찾고 만달로어를 수복할 지도자로 다시 서는 건 예정되어 있던 결과였던 것 같은데요. 딘자린과 그로구 중심의 서사만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다소 아쉬운 전개이긴 해도 이야기가 만달로어인이라는 민족 전체적인 이야기로 확장되고 그 안에서 딘과 그로구의 비중도 최대한 살리고 있고 3시즌에 접어들어서 쇼의 새로운 공동주연으로 보카탄의 이야기 빌드업을 잘 해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딱히 큰 불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온갖 외전 드라마들의 예고편으로 쓰인 만달로리안 시즌2가 더더욱 아쉬울 뿐이네요. 이 시즌에서 3시즌의 복선을 조금 더 깔아두었더라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번 이야기와의 연계성을 더 쉽게 납득할 수 있지 않았을지 생각해봅니다. 만달로리안 시즌 3의 7화인 스파이 에피소드는 마치 스타워즈 팬덤이 깨어난 포스의 개봉으로 열광하던 2015년으로 돌아간 기분을 주었던 에피소드였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다 안다지만 이야기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보아도 제국 잔당의 음모와 만달로어인들의 이야기는 스타워즈 팬들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재미를 선사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신공화국의 행정부 내에서 첩자로 활동하고 있는 일라이아 케인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역시나 케인은 신공화국의 소위 재활 프로젝트를 버텨내고 모프 기디언의 명령을 계속해서 따르고 있었던 제목이 겉으로 의미하고 있는 첩자였는데요. 그녀는 고의로 기디언의 개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퍼싱 박사를 처리하고 만달로어인들이 원인은 모르지만 하나로 규합했다는 소식을 보고합니다. 기디언은 보카탄의 세력과 워치의 아이들은 서로 앙숙이라며 그럴 리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만달로어인들은 하나의 거대한 세력을 형성한 상황이었습니다. 기분 나쁜 소식을 들은 기디언은 만달로어인들은 자신이 직접 처리하겠다면서 개인 기지로 보이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처음 보는 형태의 트루퍼들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리뷰 후반부에 다시 언급해보겠습니다. 기디언이 향한 곳에서는 홀로그램을 통해서 제국잔당의 군벌들끼리 회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번역은 어둠의 의회라고 되어 있지만 실은 캐논 세계관 초반부터 존재했던 그림자 평의회였던 것이었는데요. 회의를 주도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스론 대제독의 오른팔인 길라드 펠레온 대령이었습니다. 제국군의 비상을 알릴 스론의 대리인인 펠레온과 퍼스트 오더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던 브렌돌 헉스까지 등장하면서 이 장면은 단순히 드라마의 메인 빌런을 위한 배경 세팅이라기보다는 더 큰 이야기의 서막을 알리는 첫 번째 기반과도 같았습니다. 여담이지만 브렌돌 헉스는 깨어난 포스로 데뷔한 아미티지 헉스의 부친으로 드라마에서는 아미티지 헉스의 배역을 맡은 배우 도널 글리슨의 남동생인 브리언 글리슨이 맡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퍼스트 오더라는 집단을 영화 이후 작품들에서 더 매력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오더를 하나의 성공적인 제국 잔당으로 보고 그들이 비상하는 장면을 재미있게 다루면 오히려 과정이 결과까지 매력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왔는데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프랜차이즈의 활력을 다시 불어넣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하나의 영화 예고편을 보는 듯한 초반 10분이 지나고 이야기는 네바로 행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리프 카가가 5화에서 약속한 대로 네바로에 만달로어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나포한 기디언의 전함 하단에 마치 스론 대제독의 키메라호를 연상케 하는 미소사우르 문양을 그려넣은 만달로어인들의 기함이 나타날 때에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임페리얼급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400m도 안 되는 함선인데도 저렇게 어마어마한 포스를 자랑하는데요. 거기에 지난번에 얼핏 본 것보다 함대에 추가된 전력이 많아서 더더욱 압도적인 스케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고잔티 순양함도 4-5척에 코모로끼와 비슷하게 생긴 팽 전투기들도 어디선가 나타나 함대 전열에 합류한 모습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만달로어 수복작전에 합류한 세력이 보카탄 크리즈의 세력과 워치의 아이들 세력이 전부라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크리즈의 세력이라 해도 레벨지 시리즈 이후에 만달로어인들이 한번 전부 규합된 적이 있으니 보카탄의 세력에 다른 가문들의 일원들도 들어가 있을 순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칼레발라 행성을 기준으로 푸른 갑옷을 입은 크리즈 가문의 일족들만 함대에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펜 라우의 만달로리안 수호자들이 드라마에 등장할 예정이라는 루머
루머들도 들렸던 만큼 2시즌이나 3시즌에서 다른 만달로어인 그룹들을 찾아 세력을 더 통합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갔더라면 보는 재미가 더 있었을 것 같다는 상상도 해봤습니다. 아쉬운 대로 만달로어인들은 당대 세력이 가장 거대했던 두 집단을 중심으로 만달로어 탈환 작전을 준비합니다. 두 집단은 서로 만달로어인이라는 점 외에는 너무나도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처음부터 서로 으르렁거렸는데요. 통일된 반짝반짝하는 갑옷에 초반부터 헬멧을 벗으면서 기선제압을 하는 크리즈 세력을 향해서 금방이라도 파즈비즐라가 달려들 줄 알았는데 병기공이 직접 그들을 환대하면서 두 만달로어인 세력은 일단 진정하고 야영지를 꾸리기 시작합니다. 네바로에 도착한 어마어마한 만달로어인들을 환대하기 위해 나타난 그리프는 조용히 딘자린을 불러서 줄 선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프가 가져온 선물은 다름 아닌 두 번째로 죽었다 살아난 IG-11이었습니다. 이미 한 번 죽은 드로이드를 죽이고 다시 되살려내서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인가 싶던 그때 1화 리뷰에서도 말했듯 아이주의 플롯과 관련해서 이게 맞나 싶을 때마다 치사하게 그로구 방패를 시전한 제작진은 아예 부활한 아이주의 가슴팍에 그로구를 심어넣어서 욕을 감히 하지 못하게 가불기를 써버립니다. 이제는 그로구만의 아이언맨 슈트로 IG-12란 이름을 갖게 된 아이주는 한때 목숨 바쳐서 그로구를 지켰던 그대로 그로구의 손과 발 그리고 입이 되어서 아이를 지켜줍니다. 갑자기 아빠보다 키도 크고 말까지 하게 되어서 신난 그로구는 절대로 드로이드에서 내려가지 않겠다며 돌연 반항기에 접어듭니다. 말이 가능해지면서 아빠 말을 더 안 듣게 된 그로구가 너무 귀여운 나머지 참 이런저런 오묘한 감정을 느끼게 해준 아이주의 플롯은 머릿속에서 납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로구가 50초 만에 50년 동안 큰 것보다 커진 그날 밤 보카타는 만달로어를 정찰한 선발대를 모집받는데요. 몇몇 해외 팬들은 이번 화의 제목이 굳이 복수형으로 스파이들인 이유가 여기서 선발된 만달로어인들을 칭한 것이 아니냐는 재미있는 추측을 해서 여러분에게도 소개해봅니다. 팬들이 추측하는 바로는 만달로어 행성을 정탐하기 위해 투입된 선발대가 12명 남짓인 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성서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곳이 살기 좋은 땅인지 확인한 12명의 스파이들 혹은 12명의 정탐꾼이라 불리는 이들에서 레퍼런스를 따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는데요. 두 집단 모두 새로운 정착지에서 재건의 증거와 살기 힘든 땅이란 증거를 모두 찾았다는 점에서 서사적으로도 공통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굳이 말하자면 이번 에피소드의 제목이 첩자들이 아니라 정탐꾼들이었던 것이었죠. 행성을 찾아간 만달로어인들은 아무도 살지 못할 것 같았던 그곳에서 간신히 연명하고 살아가는 대숙청의 생존자들을 만나는데요. 전투 드로이드 머리를 견갑으로 쏘는 투박함과 넉마를 걸친 모습에서 고대 만달로어인들이 처음 만달로어 행성에 상륙했을 때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어 그런 유별난 점에서 생존자들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보카탄을 섬겼던 그들은 만달로어인들의 문화의 중심인 대재련소를 찾기 위해서 다 함께 여정을 떠나는데요. 생존자들과 제외한 보카탄의 입을 통해서 만달로어 대숙청 사건에 대해서 더 자세한 진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000번의 눈물의 밤에 만달로어인 군대가 전멸하고 제국 보안국이 모프 기디언을 선두로 휴전 협상을 제의해 보카탄이 여기에 응했지만 국민들을 살리기 위한 보카탄의 결정을 기회로 삼은 기디언은 다크세이버를 빼앗고 비무장한 만달로어인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폭격을 가했던 것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더더욱 제국이 할 법한 행동이었기에 만달로어인들이 더욱 안타까웠는데요. 이야기를 들은 딘자리는 마치 일국의 공주의 호위기사처럼 보카탄을 곁에서 섬기겠다고 맹세하면서 1시즌과 2시즌을 통틀어 방랑기사였던 딘자리는 이제 만달로어 수복군의 최선두에 서게 되었습니다. 만달로어 본행성과는 거리가 멀었던 딘자린이 무슨 이유로 보카탄을 도울지 궁금했는데 생각보다는 그의 결정이 담백하게 묘사된 것 같았습니다. 병기공이 생존자 중 건강이 악화된 사람들을 우주선에 싣고 함대로 돌아가는 동안 마치 만달로어의 대양을 한때 가로질렀던 정찰선처럼 만달로어인들의 배는 위풍당당하게 황무지를 건너갑니다. 치사하게 메인 테마곡을 거기서 쓰는 바람에 만달로리안 뽕에 죽는 줄 알았는데요. 한창 분위기가 좋을 때 갑자기 또 괴물이 나타나서 플롯이 전개되는 바람에 조금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거의 매 에피소드마다 괴물이 하나씩 나와서 이야기를 끌고 간다는 인상도 있었거든요. 아무튼 트리니타우르라는 괴물의 습격으로 배가 파괴된 만달로어인들은 때마침 괴물이 솟아나온 구역이 대재련소의 바로 위쪽이었던 덕분에 수월하게 재련소로 들어갑니다. 행성에 사는 괴물이 한두 종류도 아니고 이렇게나 많으면 그냥 네바로에 눌러 사는 건 어떤가도 싶은데 자기들 입장이 그렇다니 말리지는 못할 것 같았는데요. 마치 반지의 제왕 시리즈 속 모리아의 광산을 연상케 하는 거대한 지하시설 대재련소가 정탐대의 앞에 나타난 순간 갑자기 수많은 제트팩 소리와 함께 에피소드 초반에 등장했던 신형 트루퍼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모프 기디언의 계획은 만달로어인들을 말살하는
한 뒤 원주민들이 떠난 만달로어 행성에서 그들의 베스카 광물을 독차지하고는 이를 이용하여 다크트루퍼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자신 휘하에 최정예 병사들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의 디자인에 관해서도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볼까 싶은데 제국기 이후의 과도기적 디자인이 만달로어인들의 갑옷 디자인과 제법 잘 녹아든 것 같습니다. 방어력이 높아진 것과는 별개로 이 친구들의 전투력은 상대에 따라서 너무 들쑥날쑥한 것 같다는 인상도 받았는데요. 엑스트라 상대로는 얄짤없게 싸우면서 네임드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 역시 스톰트루퍼는 스톰트루퍼구나 싶었습니다. 기디언의 최신의 스톰트루퍼 부대가 만달로어인들을 기습하자 엑스 우브스는 천장에 난 틈을 통해서 함대로 날아가 지원 요청을 하는데요. 딘자린을 선두로 하는 만달로어인들은 도망가는 베스카 스톰트루퍼들을 쫓아 제국군의 기지로 보이는 시설 안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만달로어의 지하 틈에 자리한 기디언의 본부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했는데요. 타이 요격기와 폭격기들이 수십 대씩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요격기들이 박쥐처럼 매달려서 출격 준비를 하는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만달로어인들이 갑자기 나타난 제국군 기지의 논란 사이 방폭문이 닫히고 딘자린과 함께 선두에 있었던 만달로어인들은 제국군에게 하나둘 제압되기 시작합니다. 딘자린 역시 끝까지 화염방사기로 저항해보지만 결국 생포되는데요. 그럼 그들 앞에 4세대 다크트루퍼 갑옷을 입고 모프 기디언이 직접 나타납니다. 기디언은 드로이드였던 다크트루퍼를 굳이 사용자가 입는 갑옷으로 되돌렸는데 그런 짓을 똑같이 했다가 오리지널 다크트루퍼 프로젝트의 지휘관도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기디언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도 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기디언은 만달로어인 사회 전체를 능욕하기까지 하는데 이 때문에 기디언은 한때 스론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의 사회의 정신을 모욕하는 행위가 어떤 반발로 이어질지 생각하지 않아 본 간계를 일삼는 하찮은 빌런처럼 보였습니다. 기디언은 클론과 제다이, 만달로어인들의 장점을 각각 가져와 은하계의 질서를 가져올 군대를 만들 것이라 하는데요. 그게 어떤 모습일지는 많이 궁금해서 계획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주었으면 했습니다. 아무튼 한껏 주인공이 된 기분을 만끽하던 기디언은 다크세이버를 넘겨주면 살려줄지도 모른다며 보카탄을 도발하지만 그가 얼마나 간사한 인간인지 알았던 보카탄은 다크세이버를 그에게 다시 넘기는 대신 생존자들이 탈출할 통로를 만드는 도구로 씁니다. 그들이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서 파즈 비즐라가 혼자 남아서 어모 사격을 하는데요. 설마 아들 설정을 이번 시즌에 갑자기 만든 이유가 파즈를 죽이기 위해서였나 싶었던 때에 파즈는 기관총의 총열이 녹아 다를 때까지 스톰트루퍼들을 쏴 죽이더니 상황을 모두 정리해버립니다. 그럼 이제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던 그때 어째서 더 이상 스톰트루퍼들이 오지 않는지 기디언이 무얼 믿고 설쳤는지 알게 됩니다. 에피소드 초반에 언급되었던 프레토리안 가드들이 파즈 비즐라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번 시즌 제작 전에 유출된 모습과 동일해서 제작진이 유출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숨이 나왔는데요. 유출이야 어찌됐건 라스트 제다이에 처음 등장했던 프레토리안 가드들은 제다이를 상대로도 호각이었던 무술 실력으로 파즈 비즐라를 잔혹하게 살해합니다. 펠퍼틴의 로열 가드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실사작품에서 본 적이 없었던 만큼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는 욕망을 프레토리안 가드들로 대리만족했던 것 같은데요. 뭔가 다른 장면을 더 보여줄 것 같았던 이번 에피소드는 차갑게 식은 파즈 비즐라의 시신만을 조명할 뿐 더 이상의 이야기를 보여주지 않고 에피소드를 끝내버립니다. 7화를 처음 봤던 날에 파즈 비즐라도 죽인 제작진이 딘자린에게는 무슨 짓을 할지, 거기에다가 혹시나 제목인 스파이가 시사하는 첩자가 보카탄 휘하에도 하나 심어져 있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면서 일주일 동안 벌벌 떨며 다음 에피소드를 기다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한국에서도 만달로리안 시즌3의 대장정의 막인 마지막 화가 방영하는 주가 된 만큼 여러분도 떨리는 가슴을 안고 마지막 화의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달로리안 시즌3의 파이널 에피소드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에피소드들에서 빌드업한 내용치고는 아쉬운 점이 하나도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자기가 하고 팠던 이야기만큼은 제대로 끝마쳤다는 느낌은 드는데요. 긴 말 말고 시즌3의 마지막 에피소드인 귀환 에피소드에 대한 후기로 들어가 봅니다. 딘자린이 생포되고 파즈 비즐라가 전사한 절망적인 상황에 엑스 우브스는 자신의 제트팩으로 행성 지표에서 우주에 있는 함대까지 날아올라 지원 요청을 하려 합니다. 저렇게 작은 제트팩만 써서 지상에서 우주까지 날아오르는 게 가능한가 생각하면서 드라마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보카탄은 한시라도 빠르게 함대로 향하는 우브스에게 그가 놓친 기디언의 계획을 알려주고 전투기와 폭격기들이 출격했으니 모두 대피시키라고 전합니다. 보카탄 일행이 기지를 탈출하고 우브스가 만달로어인들을 지상으로 대피시키려고 날아오르는 동안 생포된 딘자린은 기지를 발휘하여 베스카 스톰트루퍼들을 제압합니다. 무기를 쓰지 않는 맨몸 액션이 돋보이던 장면이었는데요. 아빠가 걱정되어서 몰래 스톰트루퍼들의 뒤를 밟은 그로구의 도움으로 딘자린은 완전히 풀려
후련합니다. 그로구가 아빠가 걱정돼서 박타 스프레이를 질식사할 때까지 뿌리는 장면은 긴박한 상황이었는데도 웃음을 주면서 한편으로는 1시즌에서처럼 딘자린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IG-11의 도움을 2번이나 받았다는 점에서 찡했던 것 같습니다. 딘자린은 기디언을 처치하지 않으면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로구와 함께 기디언을 처리하러 가는데요. 기디언은 기지 내부를 모니터링하면서 딘자린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기디언 또한 딘자린을 직접 죽이기 위해 움직이면서 1시즌부터 이어진 악연은 이번 에피소드에서 어느 한쪽이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딘자린은 R5를 시켜서 기디언의 지휘본부를 찾으라 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마우스 드로이드에게 발각된 R5 장면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마우스 드로이드가 침입자를 발견하고 친구들을 데려와서 뭔가 하려나 싶었는데 사이렌 키고 몸통 박치기만 툭툭 하는 것이 너무 깜찍했습니다. 한편 우부스는 기어코 함대가 있는 곳까지 도착해서 함대 지휘부에 정찰대가 제국 잔당에게 기습당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모든 만달로어인들을 건틀렛 수송기에 싣고 지상으로 내려가되 기함을 미끼로 쓰자는 우부스. 그의 지령에 따라 만달로어인들은 재빠르게 우주선에서 우주선으로 이동하여 순식간에 지상으로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우부스의 엄청난 속도 덕분에 만달로어인들의 수송선들은 아슬아슬하게 제국군과 스쳐 지나가면서 교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기디언의 타이 전투기들은 곧장 그들의 기함을 노리는데요. 함대의 전투 장면은 이번 에피소드에서 제가 가장 실망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마치 에피소드 8이나 9의 함대 장면처럼 이번 화의 만달로리안 함대는 배경을 채우기 위한 용도로 존재합니다. 바로 전 프레임까지만 하더라도 기함 옆에 있었던 고잔티 순양함들은 제국 전투기들이 등장하자마자 갑자기 존재 자체가 사라졌고 만달로리안들의 전투기인 팽 전투기들도 수송기들을 엄호하려 행성에 내려갔지만 정작 행성 지표를 비출 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화가 끝나고 등장하는 컨셉 아트에서 고잔티 순양함들이 보이고 일전에 공개된 레고 제품에서 팽 전투기가 타이 요격기와 교전을 벌이는 연출이 있었던 것을 보면 양 진영의 병력이 구름 속에서 엇갈리는 전개는 아마도 분량이나 제작비 문제로 인해서 교전 장면을 삭제한 결과가 아닐까도 싶었는데요. 조지 루카스 감독의 스타워즈에서도 배경을 채우기 위한 우주선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화면 속 모든 것들이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거의 대부분이 목적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규모가 아주 큰 장면도 아닌데 이런 엉성한 부분들이 보이는 점은 아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함대가 공격당하는 사이 딘자린은 기디언의 지휘부를 찾고는 그곳을 혼자 공격하러 갑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다스몰과 콰이곤의 결투 장면을 보는 것 같으면서도 그와 함께 로그원 이후로 생겨난 전통인 소위 복도신을 보는 기분이었는데요. 딘은 마치 게임에서 무기 파밍을 하는 플레이어처럼 한 칸 한 칸마다 무기를 획득하면서 천천히 나아가더니 결국 제트팩의 전기 바톤에 방패까지 손에 넣고는 스톰트루퍼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대체 복도에 위험하게 난간은 왜 안 만들고 저런 낭떠러지를 두는지는 모르겠지만 딘은 전투 실력과 함께 주변 환경도 적절히 이용해가면서 지휘부로 향합니다. 지휘부로 가는 통로에는 기디언의 클론들이 가득합니다. 이전 화에서 클론 복제는 브랜돌 헉스의 집착이라고 했던 사람치고는 자기 애가 대단한데요. 기디언은 펠퍼틴의 클론을 만들려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복제하고는 거기에 인공적으로 포스를 주입시키려는 괴상한 실험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난화에 그가 말했던 제다이와 클론, 만달로어인들을 합친 군대였던 것이었고 말이죠. 레전드에서는 스론 대제독과 펠퍼틴 모두가 죽음을 대비해서 자신의 클론을 만들어 두었다는 설정이 있었던 것처럼 기디언 역시 이런 맥락에서 클론을 만든 것 같은데요. 그는 포스를 인공적으로 주입하는 실험이 거의 완성되었다고 말하는데 솔직히 그게 사실인진 모르겠습니다. 포스 감흥자 자체를 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포스 감흥자가 아닌 사람에게 미디클로리언을 주입시켜서 인공적으로 포스를 발현시키는 건 제 기억으로는 전례가 없었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리버스 장군이 이렇게 포스 능력을 얻으려 했다가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 결과론적으로 보아도 기디언은 그저 과대망상에 빠진 자기에 넘치는 하남자였던 것이었습니다. 딘자리는 그런 기디언이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그의 클론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한편 만달로어인 정찰대는 제국기지를 빠져나와 초목이 자라기 시작하는 어느 동굴로 들어옵니다. 만달로어 행성은 몇백 년 동안 대차게 폭격당해서 이미 대숙청기 이전에도 생명이 살기 어려운 곳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정말 엄청난 발전이었는데요. 부디 이대로 행성의 복원이 계속되어서 최종적으로는 지난 플레지어 15처럼 녹음이 우거진 행성 위에 다시 문명을 재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들이 만달로어 복원의 증거를 발견한 그 순간 우주에서 내려온 수송기들이 도착했고 병기공과 함께 도착한 지원군은 보카탄의 선발대와 합류하여 기디언의 기지로 날아갑니다. 만달로어인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기지에서도 엄청난 수의 베스카 스톰트루퍼들이 날아오르는데요. 이미 하이그라운드를 차지한 채로 전투에 돌입한
만달로어인들을 일개 스톰트루퍼들이 막아낼 재간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트팩을 자유자재로 사용한 만달로어인들, 그리고 로켓망치로 스톰트루퍼들의 머리를 깨는 병기공의 활약으로 전투는 순조롭게 만달로어인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다만 기디언을 뒤쫓아간 딘자리는 다크트루퍼 슈트를 입은 기디언과 프레토리안 가드들에 의해서 압도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빠를 구하려던 그로구가 나타나면서 그로구의 생명까지 위험해지는데요. 보카탄이 그를 도와서 기디언을 상대하고 딘은 그로구와 함께 프레토리안 가드들을 처리합니다. 한편 우주에서 전투기들의 공격을 받은 엑스 우브스의 기함은 결국 행성 지표로 추락하는데요. 우브스가 난데없이 기함을 갖다 박아서 제국 기지를 파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졸지에 기지에 있던 만달로어인들도 이 돌발 상황에 현장에서 대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맙니다. 함선을 갖다 박는 아이디어를 내기 전에 사전에 이야기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웃긴 상상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라일로스 행성의 해방을 그리는 반란군 시리즈의 귀양 에피소드에서와 마찬가지로 제국의 무기로 제국을 공격하는 데 썼다는 그 상징성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400m짜리 전함이 떨어지는 와중에 기디언과 결투를 벌이던 보카타는 기디언에 의해서 다크세이버를 파괴당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잘된 일이다 싶었는데요. 괜히 만달로어 출신의 제다이가 평화를 위해 만든 무기에다가 이상한 의미 부여를 하고 전통을 만들어서 앞으로 또 역사의 중요한 부분에서 무기를 두고 분열하느니 차라리 만달로어인들을 이상한 전통에 얽매는 저주 같은 검이 파괴되는 것이 맞겠다 싶었습니다. 물론 이래놓고 나중에 카일로의 헬멧처럼 다시 고쳐둘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다크세이버까지 잃은 보카탄에게 기디언은 장신구 없는 만달로어인들은 나약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만달로어인들은 갑옷이 있건 없건 함께 있을 때 강합니다. 그 당연한 사실조차 모르는 무지는 기디언의 결정적인 패인입니다. 그로구와 딘자린, 보카탄의 활약으로 기디언은 다크트루퍼 슈트와 함께 우브스가 내리꽂은 자신의 기함이 일으킨 폭발에 휘말려서 죽습니다. 여기서 기디언이 진짜로 죽은 게 맞냐는 팬들도 몇 있었는데요. 에피소드 내내 슈트가 아닌 갑옷을 입은 베스카 갑옷 착용자들을 불로지져도 죽지 않은 것을 계속 조명하고 원본 기디언에겐 있었던 코수염이 이번 화의 기디언엔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가 원본 기디언이 아니라 클론일 수도 있고 베스카 슈트가 그를 폭발로부터 구해줬을 수도 있단 것이죠. 이 점 또한 제작진의 소재가 떨어지면 편리하게 기디언이 돌아오는 복선이 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번 에피소드의 엔딩을 보면 깔끔하게 기디언이 죽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디언의 전함이 제국기지에 박혀 터지면서 행성의 틈에서 불길이 솟아오르는 장면은 마치 재련소에 불이 지펴지는 장면도 생각나서 의도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진 몰라도 상징적이라서 아주 좋았습니다. 거기에 1시즌 때처럼 그로구가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포스로 화염을 막은 것도 그렇고 말이죠. 미소사우루의 등장이 예고했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일들을 뒤로한 채 만달로어인들은 상실했던 고향으로 귀환하면서 예언을 성취합니다. 그들은 행성을 되찾자마자 생명수에 몸을 담그면서 진정으로 만달로어인으로서 계율을 읊는데요. 파즈비즐라의 아들인 라그나는 행성을 되찾자마자 축하하는 대신 아버지의 장례식을 해야 했을 것 같아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딘자리는 이내 그로구도 계율을 읊게 해달라고 데려오는데요. 아직 말을 못해서 계율을 읊지 못하면 그대로 고아로 남아야 한다는 병기공의 말에 열혈 아버지 딘자리는 부모의 허락이 있으면 만달로어인 견습생이 될 수 있지 않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로구를 입양하겠다고 하는데요. 두 캐릭터가 진작에 이미 부자관계였던 것을 세상 사람들 다 아는데 본인들만 몰랐던 것 같습니다. 주변 캐릭터들도 전부 뭐야 원래 부자관계 아니었어 하는 분위기니까 말이죠. 뭐가 어찌됐건 정식으로 그로구를 입양한다는 신고는 하지 않았으니 맞는 말이긴 한데, 병기공은 새삼 놀라울 것 없는 두 사람의 부자관계를 다른 이들에게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그로구는 딘의 아들이자 만달로어인 견습생이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대반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딘자린의 견습생인 그로구의 이름이 그로구 자린이 아니라 딘 그로구였던 것이었습니다. 딘자린도 한국인처럼 딘이 성이었던 겁니다. 그가 콩코디아 딘씨였던 겁니다. 딘은 견습생을 데리고 만달로어를 떠나서 그를 훈련시켜야 하기에 행성을 탈환하자마자 다시 쫓겨났는데요. 견습생이란 포지션도 그렇고 만달로어인 문화가 제다이 기사단과 접점이 꽤 많은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모두가 딘자린의 성씨가 딘씨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먹은 사이 그로구는 생명수 호수 아래에 잠든 미소사우루와 교감하면서 이 장면은 끝이 납니다. 그로구와 라그나가 생명수 앞에서 만달로어인의 길을 걷기로 한 이후 병기공과 보카타는 함께 대재련소에 다시 불을 지핍니다. 더 이상 다크세이버나 낡아빠진 규칙으로 인해서 같은 행성민들이 분열하고 전쟁할 이유는 사라졌습니다. 만달로어인들은 고향으로 돌아와 만달로어를 위하여라며 환호하면서 새 시대를 맞이합니다. 딘자리는 만달로어를 떠나서 처리할 일들
일들부터 처리합니다. 우선 그는 카슨 테바가 있는 아델피 기지에 가서 자신을 신공화국의 정식 용병으로 써달라고 부탁하는데요. 마치 1시즌 1화에서 술집에 들어왔던 것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그로구와 함께 신공화국의 칸티나에 들어온 그는 신공화국이 외곽이나 방어는커녕 제국잔당 사냥도 버거워하는 만큼 자신이 정식 계약을 거쳐서 그들을 사냥하면 신공화국 측에서 그로구의 밥값을 달라고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만달로어 행성 타란이라는 이야기가 끝나고 만달로리안 유니버스가 펠레온과 헉스, 더 나아가 스론이라는 제국잔당 이야기로 전환되는 시점인 만큼 향후 4시즌에서는 딘이 신공화국의 현상금 사냥꾼으로서 제국잔당을 처리하는 내용이 주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제국잔당과 신공화국이 싸우는 내용의 영화에서도 딘자린과 그로구를 볼 명분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딘은 성금으로 칸티나에 걸린 IG 암살 드로이드 머리만 달라고 하는데요. 그놈의 IG 부활은 기어코 포기하지 못하고 IG를 수리에다가 네바로 행성의 보안관용 드로이드로 선물합니다. IG의 플롯에 관해서는 집념도 집념인데 제작진이 참 머리를 잘 썼다고 밖에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뭐가 어찌되었건 딘과 그로구는 행복하고 안락한 작은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 스승과 제자로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상으로 바랄 만한 해피엔딩이 뭐가 있을지, 깔끔한 엔딩이 뭐가 있을지 궁금한 한편 1시즌에서부터 이어진 이야기를 한치의 복선 없이 깔끔하게 끝내버린 덕분에 과연 제작이 확정된 다음 시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인지 제작진의 의도도 궁금했습니다. 당분간 만달로리안 시리즈를 다시 보긴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파생 작품인 아소카 드라마가 머지 않았으니 해당 드라마에서 혹여 만달로리안 시리즈와 이어질 내용을 기대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달로리안 시즌3 리뷰는 끝이 났지만 아직 드라마 관련으로 할 이야기들이 조금 남았으니 저는 관련 영상들로 계속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